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민 강연 36도씨와 함께하는 행복아산 시민 아카데미 진행을 맡은 평생학습팀장 김미경입니다. 이번 3회차 시민 아카데미 강연은 코로나19의 지역 내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온라인 강연으로만 운영하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리며 본 강연은 실시간 유튜브로 송출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오늘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민 강사 차준영 강사의 강연 후 김현우 강사님의 특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9월 3회차 행복아산 시민 아카데미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산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 강연으로 현재 아산 시민 관악단 및 CBS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상임 지휘자로 활동하고 계신 지휘자 차준영 강사님께서 오케스트라 지휘자를 통해 보는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시겠습니다. 강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케스트라 지휘자를 통해 보는 리더십 강연자 차준영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림에서와 같이 오케스트라 피트에서 벌어지는 일, 줄여서 오케피 뮤지컬의 지휘자 역할을 맡은 국민배우 황정민의 모습입니다. 지휘봉으로 귀를 파는 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좀 엉뚱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지휘자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머리도 하얗고 왠지 모르게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고 또 어둡고 좀 무서운 이미지를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내용은 오케스트라라는 작은 사회 안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단원들과 소통하기를 즐거워하는 한 젊은 지휘자의 이야기입니다. 리더십이라는 단어는 늘 강조되어 왔지만 또 그만큼 식상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리더십은 이렇다 저렇다 정의 내리기도 쉽지 않고 정답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우리 전설적인 독일 지휘자 쿠르트 마주어 선생님이십니다. 써 있는 대로 예술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외교적이라는 게 없다고요. 단원하고 얘기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아주 존중한다는 걸 그 사람이 느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따르려고 안 할 겁니다. 옛날에 리더십 하면 굉장히 군사식 그리고 카리스마 해가지고 강인한 지휘자들의 모습이 좀 있었는데요. 저는 그 선배 독일 지휘자 또 존경하는 지휘자시지만 이런 마인드가 저한테 참 인상 깊게 감명 깊게 다가왔고 이 또한 오케스트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눈을 마주치며 그의 음악성을 존중하고 또 많은 파트분을 또 인솔하고 통솔하기 위하여서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대화할 때 그 오케스트라는 아름다운 오케스트라가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오케스트라 지휘를 할 때 굉장히 즐겁습니다. 굉장히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제가 이끌었던 연주회입니다. 저는 매주 청소년 오케스트라 아이들을 만나고 또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성인 단원들을 만나고 또 연주회가 있을 때는 우리 프로 음악가 선생님들과 같이 많은 협업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진 중에 이제 가운데에 제가 평상복을 입고 이제 악보를 보면서 단원들과 이제 보이지는 않지만 단원들과 얘기하는 어떤 장면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좋아하는 이유는 지휘자 따로 오케스트라 따로가 아니라 화합하려고 하는 어떤 모습 때문에 제가 이 사진을 고이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휘를 할 때
너무나도 행복하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저 잘난 맛에 산 것이 아니라 단원들과 함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 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과 큰 만족과 어떤 그런 아주 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연주자들과 소통하는 것이 즐겁고 연주를 같이 만들어 갔을 때 단원들과 같이 느끼는 어떤 무언가가 굉장히 기쁩니다. 그래서 제 일상이 음악이고 평생 음악과 함께 할 것입니다. 신께서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준영 강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산시에는 역량 있는 시민 강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김현우 강사님을 모시고 본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우 강사님께서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하시고 펀드 및 증권투자 상담사 자격을 소지하고 계시면서 현재 모네타 금융상품 상담위원과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또한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SBS 생활경제, TBS 교통방송 등 활발한 방송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주요 저서로는 놓치고 싶지 않은 내 돈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놓치고 싶지 않은 내 돈이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실 김현우 강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현우입니다. 비대면이 좋은 점은 있네요. 마스크를 안 쓰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도 된다라는 장점은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 어딘가에서 저를 보고 계실 분들이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몰라가지고 그건 조금 아쉽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 놓치고 싶지 않은 내 돈이라고 공교롭게도 예전에 제가 썼던 책 제목이기는 한데요. 책을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아마 이게 절판돼가지고 없을 거예요. 없을 거고, 그냥 우리 이 코로나 시대 겪으면서 많은 금융 환경들이나 경제 환경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전과는 다르게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모아야 되고 어떻게 또 지출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달라졌는데, 이런 금융 환경과 경제 환경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경제 얘기, 돈 얘기라고 하지만은 우리 실생활에 밀접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왔던 익숙한 단어로는 재테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 알려드릴 테니까 아마 1시간 반 정도, 90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간 동안 길지는 않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든 하나든 가지고 가셔서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 소개를 해 주시긴 했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대한 걱정거리, 궁금증, 고민 이런 거 해결해 드리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물론 마음이 아플 때도 병원에 가지만, 그런데 돈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돈이 많아서든 적어서든 아니면 잘 몰라서든 건강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이 안 좋거나 아니면 더 좋아지고 싶거나 아니면 지금 내가 어떤 건강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는 것처럼 돈 관리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좀 조언 드리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속해 있는 곳은 어디 은행이나 증권사나 보험사 같은 금융기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보다 객관적이고 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제가 만약에 어떤 물건을 판매하거나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치우쳐서 아무래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A 은행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한다면 적금이 어디가 좋아요? 라고 말씀드릴 때 당연히 저희 은행에 A 은행 적금이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 어디 B 은행이나 저기 C 증권사에 가서 이런 상품 가입하세요 라고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객관성은 담보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소 미리 알려진 사진이라든가 지금 화면에 떠 있는 사진이 실물과 많이 다르다, 사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코로나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살이 많이 찌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에 들어서서 정말 많은 게 많이 진짜 바뀌었죠. 작년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일단은 어떤 것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좀 파악을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약간 출출하실 시간이실 것 같습니다. 지금 사진은 샌드위치 보이시죠? 요게 뭐냐 하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인데 네, 이거 들으세요. 들리시는데 문제 없죠? 네. 네, 내가 핀 마이크를 가져다 주셨는데 굳이 안 해도 됩니다. 무거운 것도 아니고요. 샌드위치 뭐냐 이렇게 중간에 낑겨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즉 이런 모습들, 우리 넥타이를 맨 가장 요분 이 가운데 모습이 뭐 남자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것, 과거와 한 20년 전, 30년 전과 달라진 것들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진짜 크게 달라진 게 수명이 길어졌어요. 사람의 수명이 불과 한 저희 25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60세 초반 정도였어요. 한 63세 정도? 그리고 특히나 이제 남자는 수명이 더 짧았고요. 그런데 지금 평균 수명 여러분들 뭐 네이버 검색창이나 다음 검색창에 쳐보시면 평균 수명 나옵니다. 그런데 그 평균 수명이 한 80세 거뜬히 넘어가고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조기 사망의 위험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예전에 어떤 병에, 질병에 걸렸을 때 고치지 못해가지고 조기에 사망하는 이런 건수들이 많이 줄다 보니까 전체적인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있고요. 또 사실 병은 의료도 많이 의료 기술도 발달을 해서 예전에는 못 고쳤던 병들이 늙어서도 그런 거 있었죠. 나중에 노환으로 어떤 병원에 알아두신다라고 하면 아유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수술은 힘듭니다라고 했었던 그런 질환들도 많이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고 우리가 금전적인 문제만 없다고 한다면 뭐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건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명은 길어졌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이 기간은 길어졌느냐? 쉽게 얘기해서 이 정년 요것도 연장이 됐느냐를 생각해 보면 수명이 길어진 만큼 연장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짧아졌죠. IMF를 기점으로 당시에는 이제 뭐 종신고용이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이 평생 동안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었던 직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 지금 뭐 비정규직으로 나누기는 하는데 정규직이라는 분들도 어떤 공기관이나 공무원분들이 아니고서야 사실상 쉽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임원까지 승진을 하지 못하면 50대 초반에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는 시간들은 짧아졌는데 무소득으로 살아야 될 수명은 길어졌다는 거. 그러면 이제 누가 책임질 것이냐? 우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우리 결국은 이제 자녀가 부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부모님을 모시고 살거나 하는 가정들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비용까지 줄어든 건 아니죠. 따로 살더라도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거나 생활비를 드리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드리는 부담조차도 기간도 길어졌지만 부담을 해야 되는 주체들도 적어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을 생각을 해보면 뭐 보통 베이비부머라고 일컫는 58년 개띠 요 언저리의 분들 이분들을 보면 형제가 못해도 3명 이상 뭐 5명 이상이신 분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도 다 그렇고요. 그분들이 그분들의 부모님을 모실 때는 한 분당 10만 원씩만 모아도 형제가 5명이면 5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50만 원을 모아서 드리면 쓰시는 분은 한 분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두 분 다 생존하시는 경우보다는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뭐 어머니 혼자 계셔가지고 한 20만 원씩 모아서 100만 원 드려도 한 달 정도 생활비 용돈은 넉넉한 경우들이 있었죠. 뭐 풍요롭지는 않더라도 부족하다까지는 아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저만 해도 그렇고요. 요즘에 태어나는 세대들 형제 2명인 경우도 거의 드뭅니다. 외아들 혹은 뭐 외동딸 이런 경우들도 많아서 본인이 부모님을 부양을 하려면 한 명이 2분을 모셔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이 한 명씩 태어난 가구가 합치게 되면 둘이서 4분을 모셔야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집니다. 그렇다고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죠. 수명이 길어진다는 건 굉장히 축복할 만한 일인데 그 부분에서 너무 급격하게 변화하는 가족 구조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게 다 커버가 안 되더라. 그만큼 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좀 떨어지고요. 또 하나 요 가운데 있는 귀여운 아이 자녀에 대한 부양. 옛날처럼 뭐 5명, 6명을 키워야 되는 부담은 줄어들었지만 한 명을 키우는 것도 만만치 않죠. 또 이 아이가 자라나서 독립을 하는 시점도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예전엔 뭐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사실은 이 IMF 전만 하더라도 뭐 몸이 힘들거나 뭐 3D 직종이라는 얘기는 있었지만 어쨌든 취업해서
평생토록 먹고 살 수 있는 직장은 구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정말 뭐 비정규직 자리 아니면 그런 이 직장도 구하기가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4년제 대학을 나오는 건 기본이고 여기에 소위 말하는 스펙을 쌓기 위해서 무슨 석사 학위를 딴다거나 아니면 외국에 어학연수나 유학을 가는 게 일반적이 돼버렸습니다.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와요? 그렇죠. 우리들 주머니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부모님들 주머니에서.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취업을 하는 연령대도 20대 초중반이 아니라 20대 후반 혹은 30대 초반까지도 늦춰집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경제적 독립을 하는 시기도 늦어지다 보면 그때까지 또 책임져야 될 게 이 부양의 책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나 금전적인 여유는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쪼그라들었더라. 자녀들이 그러면 경제적인 독립을 하고 나면 그들이 알아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게 뭐 웨딩업체에서 매년 내놓는 이 결혼 비용 실태 보고서인데요. 2020년 같은 경우에 작년 결혼에 들어가는 평균 비용이 한 1억 5천만 원이었다고 해요. 자, 1억 5천이라는 것도 큰 돈이죠. 큰 돈인데 재미난 건 이때로부터 4년 전, 그러니까 2016년에 결혼 비용의 평균은 2억 3천 정도였습니다. 오히려 4년 전, 지금으로부터는 5년 전이죠. 5년 전의 결혼 비용은 이때보다 더 많았다라는 거, 더 많이 필요했다는 거. 어디에서 많이 들었냐? 다른 것들이 줄어들진 않습니다. 요 신혼집에서 줄어들었어요. 신혼집이 지금 요 표에는 1억 800 정도로 나오는데 2016년 정도에는 이게 1억 8천 정도입니다. 자, 그럼 집값이 떨어졌느냐? 아니죠. 주거 비용이 낮아졌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뭐냐? 당시에 1억 8천으로는 그래, 여기에 조금 더 대출을 받거나 조금 무리를 하게 되면 뭐 방 2칸짜리 아파트 전세 이런 것도 기대해 볼 수 있어. 물론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요. 그런데 작년 즈음 됐더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더라 라고 눈높이를 낮출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차피 1억 8천 가지고 되지도 않고 2억 8천 가지고도 되지도 않다 보니까 눈높이를 확 낮춰서 전세가 아닌 월세부터 시작하자라고 하면 이 신혼집에 들어가는 주거비용, 보증금 비용도 확 낮아지죠. 어떻게 보면 결혼 비용이 줄어들었다는 건 뭐 나쁜 소식만은 아닙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에 있어서는 좋은 거죠. 하지만 그 줄어드는 이유가 신혼집을 주거 비용이 너무 높아져서 포기를 해야 된다라는 이유 때문인 거는 조금 씁쓸하긴 합니다. 자, 낮아지기도 했는데 1억 5천이란 돈 그러면 다 있나요? 자녀들이 독립을 했을 때 아마 30대 초반 요쯤이 뭐 결혼을 많이들 하는 나이, 초중반이 많이들 하는 나이일 텐데 직장을 얻고 5년, 6년, 7년 사이에 남자 반, 여자 반 모읍시다. 7, 8천씩 모은 거 합쳐서 갑시다 하기에는 7, 8천 어려운 돈이죠. 1년에 1,000만 원 이상을 모아야 되는데 그렇게 급여가 넉넉한 직장도 많지 않고요. 또 생활을 시작하다 보면은 써야 될 돈도 많고 결국은 이 1억 5천이라는 돈도 사회초년생이 부담하기엔 어렵다 보니까 빚을 내서 시작하거나 아니면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대부분 이제 부모님의 주머니에서 나오죠. 그러다 보면 뭐 노후라든가 이런 준비는 조금 더 뒤로 처질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런데 과거에는 그러면 어떻게 살았냐? 하나 낳고 키우기에도 이렇게 힘든데 과거에는 5명, 6명, 7명을 어떻게 먹여 살렸을까라는 게 조금 의아해집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굳이 지금처럼 투자에 눈을 뜨거나 공부를 할 필요도 없었다라는 거. 자, 요때 금리와 물가 추이입니다. 물론 금리는 이거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아닙니다. 시장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평균적으로 그냥 바깥에 있는 시중금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990년대에는 뭐 물가가 8%, 9%, 물론 80년대까지는 두 자릿수도 기록을 했었습니다.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데 금리를 보시면 금리는 두 자릿수예요. 즉 은행에 적금이라든가 뭐 예금만 하더라도 한 15%, 20% 되는 상품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상품들 한 20%에서 25% 정도 되는 재형저축 적금이 그랬거든요. 재형저축으로 25%짜리 재형저축을 가입을 하면 3년 만기 재형저축 가입했을 때 만기 때 탈 수 있는 금액은 1년치 원금이 이자로 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0만 원씩 3년 동안 360만 원을 부어서 만기를 꽉 채우면 1년치 원금인 120만 원이 이자로 붙는 거예요. 이런 시절에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물가 상승률이 아무리 높아도 그 물가 상승률을 충분히 상회할 수 있는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월급도 그만큼 많이 늘어났고 그 월급을 받아서 굳이 무슨 투자라는 걸 안 해도 은행 예금이나 적금에만 묻어놓더라도 내 물가보다도 내 자산 가치를 훨씬 더
상승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충분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굳이 투자에 눈을 돌릴 필요도 없었고 그런 것 자체를 안 좋게 바라보는 시선도 많았습니다. 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 하는 거를 괜히 어떤 욕심을 부리는 사람으로 취급받기도 했었고요. 당시에는 저축만 해도 충분했으니까요.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 2005년, 2010년 쭉 겪으면서 이제 저금리가 일반화돼 버렸죠. 예, 금리는 지금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도 뭐 조금 오르긴 했으나 0%대라고 보시면 되고, 시중금리도 마찬가지로 은행에서 2%짜리 적금 찾기가 쉽지가 않아졌습니다. 그런데 물가는 어때요? 최근에 많이 급등한 것도 있지만 물가도 뭐 많이 안 오르고 있었다라는 부분도 있으나 그 물가보다도 내 주머니 속 사정이 더 안 좋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돈을 모아가지고 저금통에 넣어놓는 것 자체가, 은행에 넣어놓는 것 자체가 손해가 돼버리는 상황이 와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달라진 건 소비도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자, 소득은 많이 늘어나지도 않았고 물가는 뛰고 있는데, 그리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어떤 기회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써야 될 돈도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SNS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냥 허세 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고가의 외제차를 타는 게 다 허영심은 아닙니다. 하지만 뭐 딱 보시게도 아시다시피 자랑하고 싶어서 올린 사진이죠. 이런 걸 보고 아 나도 저걸 사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소비가 늘어났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거에는 없었던 SNS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남들의 소비를 참고하기가 되게 쉬워졌다는 거죠. 그게 비단 어떤 연예인들의 돈 많이 버는 전문직들 이런 사람들의 소비가 아니라 그냥 내 인근 내 주변에 생활하고 있는 나의 친구들, SNS는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그 친구들의 소비를 보니까 누가 요번에 비싼 뭔가를 샀네, 어디에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뭐 얼마를 쓰고 왔네 라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계속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소비들이 우리가 과연 못할 소비냐? 아닙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죠. 내 월급 가지고 해외여행 못 가? 갈 수 있어요. 그 해외여행 가는 게 무슨 뭐 동남아 4박 5일, 3박 5일 이렇게 갔다 오는 게 몇 억씩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가는 휴가 돈만 잘 모으면 어떻게 보면 뭐 알뜰하게 다녀오신 분들은 제주도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다녀오시기도 합니다. 그런 소비들이 그렇게 우리가 못할 만큼의 높은 장벽은 아니라는 거죠. 소비에도 익숙해졌고 또 한 가지는 이 지출을 해야 되는 항목들이 많아졌습니다. 한 1980에서 90년대 즈음만 하더라도 집에 있는 가전제품 중에 제일 혁신적이고 최신의 가전제품은 아마 전자레인지 정도였을 거예요.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비디오 테이프 재생하는 그 기계, 그 뭐라 그러죠? 이제는 사라져버렸죠? 비디오 기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아마 집에 있는 가장 최신 전자제품일 텐데 지금은 어떠신가요? 지금은 당시에 세탁기만 있더라도 부잣집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정도였을 텐데 지금은 세탁기에 건조기 필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 옷을 털어주는 스타일러 이런 것들도 있고, 청소기도 빗자루보다는 청소기가 있으면 좋지, 진공 청소기 있으면 와 신기하다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청소기도 나름 청소기대로 따로 있어야 되고, 또 로봇 청소기, 물걸레 청소기, 스팀 청소기 다양합니다. 웬만한 신혼집에서는 대부분 처음부터 갖춰놓고 시작을 하죠. 냉장고도 일반 냉장고, 또 김치 냉장고 따로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사야 될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여러분들 주머니에 갖고 계신 휴대폰 거의 뭐 몇십만 원은 훌쩍 넘어가죠. 1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제품들, 신제품은 다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누구나 다 갖고 있어야 될 품목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막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했던 시기죠. 그런데 지금은 일반화됐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항목들, 물품들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많아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만큼 소득이 올라왔느냐를 살펴보면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돌파했다. 전체적인 국민소득이 올라가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주머니가 부유해진 건 아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0년 전에 그때는 뭐 어디 대기업에 들어가면 한 달 월급이 50만 원이었대. 야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았을까? 하지만 그때는 지금 물가와 다르죠. 그때의 50만 원이 지금의 5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따져보게 되면 급여는 사실은 숫자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 가치는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가치로 우리가 써야 될 품목들이나 또 방식들도 많이 바뀌었다는 거.
문제는 그 방식의 차이에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돈이 없으면 못 샀어요. 당연하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요? 근데 지금은 돈이 없는 상황에서 사는 게 당연해졌습니다. 지금 호주머니에 한 푼도 없더라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요. 돈이 없어서 자동차를 사고 싶은 돈이 없다. 그러면 그 돈을 모아서 사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자를 붙여서 살 수가 있습니다. 즉 2천만 원짜리 차를 사고 싶은데 내가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아가지고 20개월을 모아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가졌으면 그 20개월 모으는 과정에서 이자가 붙습니다. 내가 벌 수 있는 돈보다 지금 모아놓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2천이라는 돈이 없어도 일단 살 수가 있습니다. 사놓고 갚으면 되죠. 거기에서 이자를 붙여서 더 많은 돈을 지출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소비 시스템이 바뀌다 보니까 벌 수 있는 돈은 똑같은데 우리가 소득은 한정적인데 예전에는 이자를 붙여서 내가 벌 수 있는 돈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내가 벌 수 있는 돈보다 이자를 내버리기 때문에 덜 쓸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면 결국 뭔가를 포기해야 되죠. 뒤로 늦추거나 그런 상황이 일반적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코로나 이후에는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거. 여기 보시면 이제 소득을 1분위부터 5분위로 나누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가장 소득이 많은 사람 1번부터 가장 소득이 낮은 사람 이렇게 쭉 일렬로 세워놨을 때 5구간으로 나눈 겁니다. 5분위가 가장 높은 소득, 그리고 1분위가 가장 낮은 소득인데 5분위에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분들의 소득은 더 상승한 반면 소득이 낮은 분들은 오히려 더 낮춰져 가든. 그러니까 소득의 이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라는 거. 이건 비단 우리나라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돈이 풀리면서 더욱더 심각해졌고요. 우리가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위치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들은 다들 인식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일단 저축은 해야 되겠죠. 저축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 앞으로 쓸 것들이 많으니까요. 내가 그달 소득을 벌어가지고 그걸로 다 모든 걸 충당할 수 있다면 월급으로 집도 사고 월급으로 당장에 차도 사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소득이 많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모아 나가야 되겠죠. 자, 저축을 얼마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100만 원씩 저축을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까요? 계시면 좋겠는데 아마 대부분의 가정에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하시는 분들이 안 계실 거예요. 실제로 오프라인 강의였으면 여쭤봤을 텐데 제가 100만 원씩 이상 저축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라고 하면 거의 뭐 5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2명 있을까 말까요. 그게 맞벌이든 외벌이든지 간에. 그런데 재미나게도 한 30%에서 40% 정도 손을 드시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100만 원씩 이상 저축하는 그룹. 어떤 분들이냐면 신입사원들. 예, 신입사원들은 그게 가능합니다. 왜 가능할까요? 소득이 높아서? 아니죠. 예. 소득이 높아서라기보다 지출이 적을 수밖에 없는 시기. 그러니까 첫 시기 없이 나만 신경 쓰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디에 얹혀서 사냐? 내가 직접 독립해서 나오신 분들은 사실은 그만큼씩 저축을 못 하는데 부모님 집에서 얹혀 사는 경우가 많아요. 사회초년생들 같은 경우에 일단 취업은 하고 뭐 독립은 한 3, 4년 후에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니까 그 부모님께 얹혀 사는 그 기간 동안에는 저축을 꽤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100만 원 이상씩. 아이러니하게도 저축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시기가 그때고 그리고 지출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기도 그때입니다. 근데 그때를 얼마나 잘 통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자산 구조가 많이 바뀌는데 당시에는 알지 못한다는 게 좀 안타깝죠. 자, 어쨌든 100만 원씩 저축하기가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들이 만약 100만 원씩 저축을 한다라고 쳤을 때 자, 첫 번째 매월 100만 원씩 연봉리 5%의 수익률로 3년 동안 저축을 한 예. 자, 여기는 수익률도 변동 없고 수수료도 없고 세금도 없다고 가정을 할게요. 두 번째, 나는 100만 원보다 10만 원 더 저축할 거야. 대신에 남들 술 먹을 거 안 먹고 난 담배도 안 피고 뭐 유흥 이런 것도 안 즐기고 10만 원씩 더 저축을 하되 은행 재테크 이런 거 잘 몰라. 에다가 그냥 꼬박꼬박 현금으로 수익률은 당연히 빵프로겠죠. 자, 1번과 2번 3년 후에 누가 더 돈을 많이 모았을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수익률 5%, 심지어 복리, 이자에 이자를 주는 복리인데 밑에 거보다 못해요.
자, 5%라고 한다면 굉장히 높은 이자죠. 여러분들 지금 은행에 5% 준다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될 텐데 사실 이런 상품들 있을 수가 없습니다. 3년 동안 연복리 5% 수익률을 확정적으로 준다고 거의 사기에 가깝죠. 이렇게 낮은 금리 속에서는. 자,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냐? 이번 자 수익률이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5%의 수익률이 힘을 쓰려면 시간이 옆에 붙어줘야 됩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택도 없다는 거죠. 이게 5년, 7년, 10년 길어지면 그때야 이제 1번, 2번을 역전을 합니다. 2번은 억울하죠. 남들보다 10% 많은 금액을 저축하고 있는데 5% 수익률을 못 쫓아가더라. 시간이 길어지면 한 10년 되니까 20년 되니까 야 이거는 10만원씩 더 10%씩 더 저축하는 게 더 못한 일이네. 하지만 우리가 돈을 모을 때 나는 30년 후에 부자 돼야지 이런 생각에 막 내가 저축할 수 있는 100만원 혹은 모든 저축 여력을 20년짜리 30년짜리 상품에 묶어놓는 분들 계세요? 아닐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손해요. 하다가 중간 돈 필요하면 그거 깨야 되니까. 대부분 우리가 저축을 할 때 어떻게 하시고 계시고 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단기간 내에 종잣돈 혹은 목돈 이렇게 부르는 그 돈들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 안에 뭐 500만원 모아봐야지, 1년 안에 1000만원 마련해야지, 혹은 3년 안에 2천만원 모아봐야지, 이렇게 비교적 단기간 안에 큰 돈 마련할 걸 목표로 삼는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돈을 굴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착각을 하시고 오해를 하시는 게 어디 은행이 이자 더 주나, 아니면 뭐 주식이 좋을까 펀드가 좋을까 금융상품 수익률 따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짧은 기간 안에는 수익률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1000만원이 2000만원이 될 정도로 진짜 주식에서 대박이 나지 않는 이상은 따박따박 한 달에 50만원씩 모았을 때 1년 후에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많이 모으라는 건 수익률은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뭐가 중요하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저축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한 달에 단돈 10,000원이라도 더 저축을 하는 게 목돈을 짧은 기간 안에 마련하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냐? 거의 안 하죠. 대부분 그냥 뭐 한 10만원 적금해 볼까? 한 50만원 적금해 볼까?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저축을 많이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안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축을 어떻게 하면 많이 할 수 있느냐? 소득을 늘리면 되죠. 버는 돈을 늘리면 저축액이 늘어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소득을 늘리는 건 불가능하죠. 힘듭니다. 결국은 답은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그 지출을 줄이는 걸 생활비에서 줄이거나 꼭 필요한 돈들을 줄이자라는 건 아니에요. 자린고비처럼 살자. 여러분들 지금 시국에 무슨 집에 건조기가 필요합니까? 세탁기로 하세요 라는 뜻은 절대 아니라는 거. 새는 돈을 잡자는 겁니다. 불필요한 돈들, 나가고 있는 돈, 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저축액을 늘리고 그 다음에 수익률을 고민해보자. 자,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건 이겁니다. 한 달에 100만원씩 저축하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 달에 100만원씩 저축을 하면서 한 달에 100만원씩 1년 동안 저축해 봤더니 한 1200만원이더라. 그쵸? 10년 동안 모으면 1억 2천이에요. 30년 동안 직장생활 하면서 30살부터 60살까지 30년 동안 저축해서 모으면 3억 6천이죠. 물론 여기에 이자도 붙습니다. 그렇지만은 물가 상승도 생각을 해보면 이자가 그 수익이 물가 상승을 조금 상회했다 아니면 물가 상승 정도만 극복했다라고 하더라도 나쁘지 않은 정도예요. 잘한 겁니다. 못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내가 모을 수 있는 한 3억 6천이라는 돈 100만원씩 저축한 게 30년 모아야 3억 6천인데 그걸로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라는 답이 나오죠. 이 돈으로 집도 사야 되고 이 돈으로 차도 사야 되고.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예. 그렇게 계산하다 보면 야 이걸로 택도 없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더 열심히 모아야 되겠다라는 생각하는 게 좋겠으나 그런 분들보다는 포기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욜로라는 것도 생겨버리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100만원씩 열심히 저축해서 뭐 하냐 그 돈으로. 그 돈으로 부자가 되고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옛날이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90년대 초반까지 금리가 높았을 시절에는 그렇게 저축하더라도 자산을 충분히 불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 그럼 뭘 해야 되냐? 무엇보다 흐름을 아셔야 된다는 거. 자, 여기 이 신문기사 스크랩들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거. 한 2년 전, 그러니까 2019년이죠.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그 신문 기사가 요 뒤에 나오는 뭐 지갑 단비자, 투자도 주춤하다. 그때 뉴스 기사들이 뭐였냐면 2년 전에 한 8월, 9월 요때 경기가 정말 안 좋다.
물론 이제 취업자들은 늘지만 실업률은 줄어들고 있지만 그게 이제 공공의 일자리였고 장기적으로 보자면 더 안 좋아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고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어서 앞으로 내년에는 더 힘든 일이 벌어질 것이다, 힘들 것이다 라고 그때 전망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2019년 당시에. 그런데 2020년 새해가 밝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 일이 터졌죠. 예,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 거라고 전망하지는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정말 더욱더 어려워졌죠. 금융시장은 붕괴했습니다. 2020년 3월 23일 코스피가 5.8% 하루에 쭉 빠지면서 1500선이 무너져 버렸어요. 심각하죠. 1500선이 무너졌다?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불과 6개월도 안 돼서 코스피가 장중에 2400선을 돌파하게 됩니다. 거의 1000포인트 가까이 올랐죠. 이때 그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이때 이렇게 급락해가지고 1500선이 붕괴했을 때 적금도 깨고 아니면 빚을 내서라도 삼성전자 주식을 샀더라면 아니면 뭐 그때 어떻게 해서든 집을 샀더라면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쭉 읽어가면서 이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걸 기회로 인식하고 투자에 앞으로 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좋은 찬스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 그런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 왔을 때 기회라고 인식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첫 번째, 왜 그러냐? 모릅니다. 관심이 없으면 코스피가 뭐였는지 모르시는 분들 아직까지도 계실 거예요. 이제는 주식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래 코스피가 뭔지 정확히 설명해봐 라고 하면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떤 걸 의미한 정도인지는 아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1번 그게 뭔지 모르셨던 분들 혹은 이거는 이제 관심을 가지면 알게 되죠. 알게 되는데 예를 들어 다시 이런 상황이 왔다. 오늘도 주가가 많이 빠졌죠. 이제 3100선도 무너졌다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빠졌습니다.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빠질까? 이게 지금 과연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인가? 이게 위기인가? 매수 타이밍인가? 더 빠지나? 이런 것들도 모를 수 있다는 거. 첫 번째, 위기가 오든 기회가 오든 이게 위기냐 기회냐도 모르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위기인 걸 알겠다. 그래, 기회인 걸 알겠다라고 할 때 뭐가 없어요? 돈이 없습니다. 뭐가 있어야 투자를 하죠.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요즘 말로 짤 돌아다니는 걸 보면 그런 거죠. 그때 집을 샀더라면, 그때 비트코인을 샀더라면, 그때 주식을 샀더라면 하는. 그런데 문제는 그때 그럴 돈이 없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요즘에 그 껄껄 투자라고 하죠. 그때 뭐 살 걸, 그때 삼성전자 살 걸, 그때 집 살 걸, 껄껄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투자를 껄껄 투자라고 하는데 그러지는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기회를 잡으려면 정보를 계속적으로 접하면 돼요.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건 재테크는 여러분 불로소 절대 아니에요. 하는 만큼 기회가 찾아오는 겁니다. 하는 만큼 돈이 불어나진 않지만 하는 만큼 돈을 불릴 수 있는 기회는 잡을 수 있다는 거. 그럼 그 기회는 내 공부와 노력을 통해서 잡을 수 있는데 자, 오케이 잡았어요.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럴 때 필요한 게 저축입니다. 투자는 여윳돈이라고 하라 그러잖아요. 여윳돈으로 해라. 잃어도 문제 없을 돈으로. 근데 여러분들 살면서 여윳돈이 있었나요? 잃어도 상관없는 돈? 그런 돈이 있어요? 존재하나요? 없어져도 되는 돈? 단돈 10,000원 한 장이라도 아침에 출근할 때 5만 원을 주머니에 챙겨 나왔는데 회사 와서 보니까 10,000원을 어디다 흘렸는지 4만 원밖에 안 남아있다. 하루 종일 기분 나쁩니다. 단돈 10,000원 한 장이라도. 그런데 투자를 해서 잃어도 될 돈이란 게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잃어도 될 돈이라는 돈의 의미는 없어져도 상관없는 돈이 아니라 당분간 없다고 생각을 하고 묻어놓더라도 문제가 없는 돈이어야 되는데 그런 돈들이 가정에 있냐? 여지껏 내가 살면서 그런 경험이 있었느냐? 없습니다. 성과금 생각하지도 않게 많은 돈이 들어왔는데 그런 거 몇 달 하지 않아서 흐지부지 다 사라져버리죠.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집 에어컨이 지금 낡았는데 냉장고가 낡았는데 돈 좀 모아가지고 내년 여름에는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10만 원, 20만 원 모아 나가는 것처럼 투자 좀 해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그 투자할 돈도 따로 모으셔야 된다는 거.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찾아왔을 때 투자자금, 여유자금이 있을 가능성은 극히 드뭅니다. 그것도 그래서 따로 모으셔야 되는. 저축의 목적은 그런 총알 준비,
쉽게 얘기해서 투자를 할 돈을 모아나가는 과정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기회는 올 것이냐? 언젠간 오겠죠. 언젠간 오죠. 왜냐하면 경제는 사이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보자면 돈을 막 풀어놨어요. 억지로 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물 경제에 흘러들어가면 참 좋겠지만 실물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게 다 자산으로 금융자산이라든가 쉽게 얘기해서 주식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코인 아니면 부동산 이런 쪽으로 흘러들어가지고 막 올라오죠. 과열되고 있습니다. 거품이 이렇게 막 끼면 어떻게 돼요? 실물 경기가 실제로 많이 올라왔을 때 이 거품을 너무 올라갔을 때 붕괴시키면 큰일이 나니까 점차 좀 캄다운 시키죠. 그를 올림으로써. 그러면 다시 경기는 좀 회복에 들어섰다가 과열되기 전에 조금 안정세를 찾느라고 다시 내려오기도 하고요. 그런 사이클이 쭉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건 뭐 영어로 어이구 이거 뭐야 어렵게 써 있어 라고 되지만 요 그냥 사이클이 오랬다는 겁니다. 한 10년마다 한 번씩 우리들은 경제나 금융 환경에서 굉장히 큰 위기들을 겪어왔어요. 어떤 이유에서였는지는 다 달랐지만 앞으로도 계속 우상향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거. 그래서 그런 기회가 크고 작은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하자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돈을 어떻게 모아야 되냐? 소득 증가보다는 지출 감소가 더 쉽다라는 건 다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출을 줄이는 데선 무엇을 노력을 해야 되냐? 요 네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소비 습관. 대부분 용돈이나 외식 정하지 않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소비 습관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적어도 내 자산 관리를 하기 위해선 자산이라고 해가지고 아유 나는 뭐 돈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관리할 자산이 어디서 자산이라고 하는 건 100원 한 장도 자산입니다. 예. 이 돈을 내 돈을 피 같은 내 돈을 관리하기 위해서 가장 갖춰야 될 이 시스템 중에 하나가 용돈이나 외식비를 따로 관리를 하는 건데요. 왜 용돈과 외식비만을 말씀드리냐? 오로지 우리가 생활에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용돈과 외식비입니다. 용돈이라고 함의 개념은 뭐냐? 내가 지금 지출하지 않아도 생명 유지에 지장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러니까 회사에 출근했어요. 점심을 사 먹는다. 뭐 회사에서 주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내 돈으로 사 먹어야 될 경우 점심을 사 먹는 거 물론 한 끼 정도 굶는다고 해가지고 내 생명 유지에 지장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의식주는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반드시 써야 될 지출이라고 보시면 되고 점심을 먹고 나서 나와가지고 저기 앞에 있는 카페에 가서 커피숍 커피 한잔 하는 거 그런 것들 혹은 담배를 한 대 피우거나 아니면 저녁에 일찍 퇴근해가지고 아 오늘은 저기 뭐 축구나 보면서 야구나 보면서 치킨에 맥주 한잔 할까? 요런 돈들 그런 것들을 이제 외식비나 용돈으로 분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돈을 쓰지 말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정해놓고 쓰자라는 거죠. 용돈이나 외식비를 정해놓지 않고 쓰다 보니까 어떤 게 꼭 필요한 지출이고 어떤 게 내가 참을 수 있는 지출인지가 눈에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돈 관리하려고 신용카드 내역서 뽑아보신 분들 아마 한두 분씩 계실 거예요. 내가 어디에 주로 돈을 많이 쓰는지 한번 보자 해서 카드 내역서를 뽑아보면 대부분 어디에 썼느냐? 먹는 거에 썼습니다. 그런데 그 먹는 것 중에 불필요하게 먹은 게 있었느냐? 따지고 보면 없어요. 다 쓸만해서 할만해서 썼던 지출이니까요. 이 뭐야 이거 맥주 한잔 한 거 75,000원 뭐지 이거? 아 그때 친구들 만나가지고 내가 쐈구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쐈겠죠. 늘 얻어먹다가 요번에 한번 아니면 그 친구 중에 누가 뭐 생일이 있어가지고 뭐 거하게 내가 크게는 못 쏘더라도 그렇게 한 번씩 당시로 시간을 되돌린다면 그거 아껴가지고 약간 뭐 어색한 사이 되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냐 하면 그런 돈들 그렇게 여유자금으로 쓸 수 있는 돈들을 미리 정해놓고 쓰자. 그게 뭐 용돈이나 외식비 정도는. 다른 것들은 그럼 왜 말씀을 안 드리냐? 마트 가서 장 보는 생활비 이런 것들은 못 줄입니다. 그거는 통제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혹은 아이들 교육비 뭐 수학학원 다니고 영어학원 다니고 무슨 태권도 학원 다니는데 돈이 아까워가지고 이 중에 제일 못하는 걸 뺀다? 그것도 말이 안 되고요. 못하니까 배우러 다니게끔 하죠. 그리고 요즘에 학원이라는 거는 단순히 어떤 학습, 수학의 개념보다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사귀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더 있죠. 아이들, 부모님들 맞벌이 하는 경우가 더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방과 후에 갈 만한 곳이 없어요. 친구들은 최다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나만 학원 안 다니면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도 그만큼 좁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학원이 필수인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교육비를 줄 수 있느냐? 굉장히 제한적이죠.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괜히 그거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뭐 대중교통비, 유류비, 아니면 아파트 관리비 이런 것들 못 줄이는 거예요. 물론 아니, 안 쓰는 형광등 끄고요. 뭐 물 좀 아껴서 쓰고 하는 거 몇만 원씩 줄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큰 뭐 보탬이 될 정도로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그런 생활비 줄이려고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용돈과 외식비 먼저 분리를 해놓고 쓰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 이건 뒤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대출이자나 할부 수수료. 굉장히 아까운 돈이죠. 이게 만져보지도 못한 돈. 주식을 했다가 잃은 돈은 그 경험이라도 생길 거예요. 공부라도 했을 것이고. 그러나 대출, 이자, 할부, 수수료. 이거는 아무런 교훈도 없습니다. 그냥 갖다 버리는 돈. 그런데 살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돈들이 꽤 많다는 거. 우리가 휴대폰을 살 때도 보통 24개월 할부하죠. 그 할부 수수료, 할부 이자가 5.9%입니다. 요즘에 신용대출 그렇게 어렵다라고 하는데 은행 가서 신용대출 받으면 한 4% 정도, 신용등급이 나쁘지 않으면 한 3% 정도에도 가능한데 은행에서 신용대출 받아다가 휴대폰 사는 게 사실은 더 유리하다라는 거. 그런데 알게 모르게 빠져나가다 보니까 여기에 높은 비용을 지불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뭐 자동차를 산 때라든가 아니면 집을 살 때 대출을 받게 되는데 어떤 게 더 현명한 지출인지 모르다 보니까 여기서 소소하게 빠져나가는 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만 모아놔도 우리가 살면서 중형차 한 대 정도, 소나타 한 대 정도는 대출이나 할부 수수료 비용으로 날리고 있을 거예요. 또 불필요 금융상품. 재테크나 이런 것들이 생소하고 어렵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다 보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쓸모없는 금융상품을 가입해가지고 손해보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 보험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금이나 적금이나 이런 상품들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해를 못할 것도 없고요. 또 주식이라든가 펀드 같은 투자 상품들은 내가 잘 모르면 투자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 라는 정도까지만 알면 손해를 안 대기도 해요. 그런데 보험이라는 상품은 누군가 와서 권유를 하고 필요성을 나한테 계속 주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 판단도 이 사람에게 맡기게 되고요. 또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가입을 하더라도 이게 진짜로 나한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알기도 어려워요. 그걸 권유해주는 사람이 대부분은 나와 친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친한 사람의 친한 사람, 아는 지인이 소개시켜주는 경우도 많아서 그 사람을 믿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보험을 아예 가입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필요한 것들은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잘 알지 못하고 가입을 하게 됐을 때 나중에 그걸 깨게 되면 원금은 손해볼 수밖에 없다는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관심. 대부분 소득이 많지 않다, 나는 자산이 많지 않아 라는 생각에 나중에 월급 많이 받으면 혹은 나중에 돈 많이 모으면 그때부터 관리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뒤로 밀어둡니다. 그런데 습관이에요. 돈을 관리하는 건 없을 때라도부터 관리를 해야지 그게 규모가 없을 때 이루어지는 거지. 오히려 소득이 많아졌을 때는 더 복잡해져서 관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무관심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다라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도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최근에 많이 바꿔야 될 좀 것들은 소비에 대한 좀 패러다임, 이 틀을 바꾸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물건이 90% 세일을 해요. 10% 세일이 아니라 100만 원짜리를 90% 세일해가지고 10만 원에 준다고 합니다. 자, 너무나 파격적인 세일이기 때문에 이 물건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당 10개까지만 구매가 가능하고요. 대신에 이 물건을 사시게 되면 남들한테 팔거나 빌려주거나 이런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뭐 사망했을 때 아니면은 못 물려주는 이런 상품이 있다. 자, 100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판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물건 사실 분인가요? 나 요거 사고 싶다. 오프라인이었으면 요 질문을 드리면 100명 중에 한두 분 정도는 손 드세요. 한 개 정도는 사보겠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왜 대부분 손을 안 드시냐? 뭔지는 몰라서예요. 어떤 건지 몰라서. 그런데 자, 어떤 건지 알려드리면 사겠다는 사람이 조금 나타납니다. 만약에 이 물건이 여행용 캐리어다. 그러니까 기내 넣는 캐리어 있죠? 비행기 타면 위에다 실는. 그게 백화점 가면 진짜로 이거 100만 원짜리. 와, 이거 100만 원짜리면 되게 비싼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정품이에요. 여기서 무슨 런칭 행사 한다고 여기서만 한정 판매해가지고 10만 원에 팔고 있어요. 딱 오늘만 판매한답니다. 그러면 사실 분들이 나타나요. 왜 사실까요? 질문을 드리면 언젠간 필요할 테니까. 기내용 캐리어가 쓰는 것도 아니고 여행은 언젠가 갈 거고 사두면 쓰겠지라는 생각에. 자, 그러면 이게 합리적인 소비였을까요? 과연? 얼마를 아낀 거예요? 그럼 90만 원을 아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90만 원을 아낀 거예요? 아니죠. 10만 원을 더 썼습니다. 마이너스 10만 원이에요. 플러스 90이 아니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싸다라는 이유로 거기에 필요를 갖다 끼워 맞췄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질문을 드리기 전에 혹시 여행용 캐리어가 필요하신 분 계셨나요? 나 여행용 캐리어 알아보고 있는데, 그런데 사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합리적인 소비입니다. 알아보고 있었는데 싸니까. 싸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갑자기 떠올려가지고 그 필요를 갖다 끼워 맞춘 거죠. 그런데 이런 소비들이 만연해 있어요. 우리가 마트 가서 장볼 때 1+1, 대부분 마트 가서 장볼 때 어떻게 가요? 이번 주 저녁거리 사자, 이번 주 반찬거리 사자, 뭐 있나 일단 둘러보자 하면 싸면은 눈이 가죠. 만두 1+1 있다. 오케이, 그래,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이건 썩지는 않으니까 출출할 때 돌려 먹어야지, 뭐 만두국이라도 해 먹어야지 라고 해서 싸면은 일단 넣어놓고 필요를 껴맞추는. 편의점 가도 있죠. 2+1 하나만 사면 될걸. 이거 하나에 예를 들어 뭐 1,500원입니다. 음료수이지만 1,500원 주고 한 통을 사려고 딱 들었는데 밑에 보니까 2+1이라고 써있어요. 하나를 더 집으면 하나가 딸려옵니다. 즉 1,500원으로 한 병이지만 두 개를 사면 3,000원인데 하나 딸려오니까 세 개에 3,000원. 한 가격은 1,5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 500원을 아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산 이상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1,500원으로 방어할 수 있는 지출을 2배인 3,000원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500원을 아꼈다라는 이상한 뿌듯함에 계산을 하고 나와가지고 사무실에 들어와서는 요 음료수 3개를 딱 쥐고 왼쪽 사람 하나, 오른쪽 사람 하나, 내가 하나 마십니다. 베풀었어요. 마음도 흐뭇합니다. 그런데 내 지갑에서는 얼마가 나간 거예요? 3,000원이 나간 겁니다. 500원을 아꼈거나 1,500원을 아낀 건 아니에요. 더 쓰고 온 거죠. 근데 이 판단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지출하는 본인 당사자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출한 게 이게 과연 합리적인 선택으로 합리적인 소비를 한 거냐, 그렇지 않느냐는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매번 필요한 물건만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밤에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네이버 가끔 보다가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싸지? 하면은 사는 것들 가끔 있어요. 그럴 때 늘 뭐 후회까지는 아니지만 몇 번을 고민을 하긴 하는데, 그걸 고민하는 과정이 자꾸 없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싼 물건은 무조건 사버리게 되는 이상한 소비가 됩니다. 그게 진짜로 맞다면 여러분들 집에 두루마리 휴지, 아니면 저기 뭐 세탁 세제 이런 거, 아니면 뭐 참치라든가 뭐 있어요, 또 케찹 이런 거, 그 도매용으로 쓰는 것들 있잖아요. 왜 큰 거 사놓으면 더 쌀 텐데 왜 안 사나요? 그건 언젠간 쓸 텐데. 또 나름의 이유를 되겠죠. 그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 내가 지출하고 있는 게 과연 현명한 소비냐 합리적인 소비냐는 스스로 계속적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외식비와 용돈은 좀 분리해놓고 정해놓고 써야 된다. 그런데 재테크를 하려는 분들 중에 가계부를 쓰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어플로 많이 하죠. 근데 저는 가계부 쓰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 가계부를 쓰는 이유는 불필요한 지출을 걸러내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안 쓰던 분들이 쓰기 시작하면 괜히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뭐 시간 낭비만 되고요. 물론 예전부터 써오셨던 분들을 하지 말라고는 말씀 안 드립니다. 그게 본인이 즐거우시면. 그런데 안 쓰던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가계부의 목적만 달성을 하자. 가계부를 쓰는 목적만. 가계부를 쓰는 이유는 불필요한 지출을 걸러내기 위함이니까 그걸 시스템적으로 구성을 하자는 겁니다. 자, 화면에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통장을 좀 쪼개야 돼요. 그러니까 통장 쪼개기라고 하는 건 재테크의 기본이라고 하는데 이게 잘 안 갖춰진 분들이 많습니다. 복잡하게 할 거 없이 크게는 3개 정도의 통장만 있으면 돼요. 첫 번째 통장은 월급 통장, 메인 통장입니다. 메인 통장, 주가 되는 통장. 요거는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통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돈이 들어왔을 때, 월급이 들어왔을 때 쓰는 통장 플러스 여기서 뭐 각종 관리비라든가 하면 카드값이라든가 혹은 뭐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가는 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날짜들을 맞추는 게 중요한데, 날짜는 어떻게 맞추냐? 월급날 플러스 5일 이내에 모든 것이 다 나가도록 맞춰 놓으셔야 됩니다. 즉 월급날이 20일이면 20일에서 25일 사이에 다 자동이체돼서 빠져나가게끔, 그리고 25일 이후가 되면 내 통장에서 건드는 돈을 빼갈 사람은 없게끔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25일이 딱 지났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내 통장에서 돈 빼갈 사람 없으니까 월급 통장에 남은 건 전부 다 싹싹 긁어모아서 어디로? 여기 비상금 통장으로 딱 빼셔야 돼요. 그래서 월급 통장에는 돈이 놀아서는 안 됩니다. 단돈 1원이라도 놀고 있으면 안 돼요. 싹싹 긁어서 이 비상금 통장으로 보내야 되는데, 요때 주의해야 될 거, 카드값
카드값을 며칠 날 빠져나가도록 맞춰야 되냐. 대부분 카드값을 나가게 하는 날짜를 보면 월급날 혹은 그 다음날로 맞춰놓는 분들이 많습니다. 즉 월급날이 20일이면 20일이나 혹은 21일 정도에 카드값이 나가도록 결제일을 맞춰놓죠.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번 달 카드값이 21일 날 나가는데 그 사용 내역을 뽑아보면 언제 긁은 거냐, 내가 언제 산 물건이냐, 이걸 보면은 전월, 그러니까 이번 달이 10월이죠. 아니지, 9월이구나. 9월이죠. 8월 한 달 동안 긁은 게 21일에 결제되는 게 아니라 7월 25일부터 8월 25일까지 긁은 게 9월 21일 날 청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애매하게 7월 뒤에 꼬리 정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8월 뒤에 꼬리는 잘리는 거죠. 이러면 한 달 동안 쓴 금액이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입니다. 자, 신용카드는 어디에만 써야 되냐. 고정적인 지출에만 쓰셔야 됩니다. 통제 불가능한 항목. 그러니까 마트 가서 장 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통제 불가능한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사는 그런 뭐 이런 소비 지출에는 다 쓰시는 건데, 한 달 동안 그래도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얼마냐를 파악하기 위해서 쓰는 신용카드인데 그게 어긋나 버리면 이게 눈에 잘 안 보인다. 그래서 신용카드 결제일을 어떻게 맞춰야 되냐.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게 이번 달에 결제되도록 카드 결제일을 조정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카드가 14일인데 그 결제일이 카드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아는 신용카드사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1일에서 말일까지 사용한 게 다음 달에 결제되도록 결제일 좀 바꿔주세요 라고 하면은 알아서 맞춰줍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20일에 월급이 들어오는데 그 결제일이 14일이야. 그러면 월급이 들어오기까지 한 6일 정도 남았는데 이거 연체되면 어떻게 해요? 연체되면 안 되죠. 카드값이라는 건 외상입니다. 빚이에요. 지금 긁으면 다음 달에 갚겠다라고 하는 약속인데 지금 긁어놓고 갚을 돈이 없다. 그런 상태의 재무구조라면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 거잖아요. 심지어 그것도 아니죠. 월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국밥 먹어도 못 갚을 지경? 이거는 엄청나게 큰 잘못된 재무구조예요. 그 돈 정도는 비상금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난 그런 상태인데 그래도 적금도 있고 예금도 있는데요. 적금 할 때가 아니라는 거. 그거 일부는 다 깨가지고 헐어가지고 비상금 정도로 남겨둬야 된다. 자, 지출은 신용카드라고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주머니 속에 있어야 될 카드, 물론 이제 요즘에 휴대폰 안에 넣어놓고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요. 주머니 안에 카드를 쓰신다라고 한다면 신용카드 한 장 최소한, 그 다음에 체크카드 한 장 정도 있어야 됩니다. 자, 신용카드의 용도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정적인 지출, 어디 가서 밥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탄다거나 혹은 유류비 뭐 이런 것들, 애들 학원비 하는 건 이 신용카드로 그냥 긁으세요. 이건 뭐 아낄 수가 없는 거니까. 마트 가서 장 보는 거 이걸로 하세요. 이거는 어디 놀이공원 갔을 때 할인이 좋고, 이건 마트 가서 장 볼 때, 이거는 카페 할 때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뭐 포인트 할인이 좋고 뭐 한 포인트 모아가지고 집 샀다는 분 있나요? 그거 부자 안 됩니다. 물론 알뜰살뜰 소비는 되지만 여러 개 카드 분리해가지고 쓰면서 내가 한 달에 얼마 쓰는지 쓰면서 넘어가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일단 그냥 혜택 두루두루 좋은 걸로 하나로 합치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꼼꼼해졌다라고 한다면 그때 분리하더라도 핵심은 그거예요. 아낄 수 없는 지출은 신용카드로 하시고, 그 다음에 용돈과 외식비는 체크카드로 쓰시는 겁니다. 자, 아까 용돈과 외식비 정해놓으라 그랬죠. 만약에 용돈을 한 달에 40만원 쓰기로 정해놨다. 그러면 일주일에 10만원 꼴입니다. 이번 주에 10만원, 10만원, 한 주 동안은 10만원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거는 어디에? 체크카드에 넣어놓고, 밥을 먹으러 갔다 그러면 내 지갑에서 꺼내는 카드는 신용카드죠. 결제해요. 밥 먹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러 간다 그러면 커피를 주문하면서 내야 될 카드는 체크카드. 이 용돈이 들어있는 체크카드를 내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잔고만 확인하면 돼요. 일요일 저녁에 이번 주에 내가 돈을 얼마 썼나? 10만원 써야 되는데, 자, 체크카드가 용돈 통장이니까 여기에서 내가 10만원을 썼느냐만 확인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했더니 요번 주에는 좀 아껴 써가지고 한 8만원밖에 안 썼네? 2만원이 남았어요. 그럼 이 2만원 어떻게 해요? 안 쓰면 좋지만 다음 주에 여유가 생긴 겁니다. 다음 주 10만원 써도 되는 금액에서 2만원 플러스 돼가지고 12만원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죠. 그걸 이제 스스로 통제를 해보셔라. 예를 들어 다음 주에 뭐 친구놈 생일이 있다든가 아니면 내가 좀 한턱 내야 될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조금 줄여 써야 될 노력도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이번 주에 내가 피치 못하게 어떻게 해가지고 좀 많이 썼다. 한 10만원 써야 되는데 13만원 썼네? 그럼 다음 주에 7만원 내에서 소비를
용돈을 줄여 쓰도록 그 노력을 해보시라는 거. 그것만 일주일 단위로 하게 되면 그렇게 고통스럽지도 않습니다. 이걸 한 달 단위로 끊으면은 잘 안 될 때도 있는데, 요즘엔 스마트폰 앱으로 내 통장에 얼마 남아있는지 딱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체크카드만 딱 마련해놓고 한 달 단위로 매달 첫 번째 월요일이 시작되면 거기에 뭐 돈을 넣어놓는다거나, 그건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한 달 쭉 살아보니까 뭐 용돈이 어느 정도 남더라. 40만 원 넣어놓고 썼는데 한 5만 원 남았어. 또 한 달 살아보니까 또 한 5만 원 남았어. 또 살아보니까 한 6만 원 남았네. 그러면 나는 40만 원 쓰는 사람이 아니라 35만 원 쓰는 사람이죠. 그 정도로 뭐 용돈 줄여도 되고요. 그렇게 아낀 용돈으로 재투자를 하면 좋겠지만, 아니면 그 돈 모아가지고 진짜 내가 소위 말하는 플렉스할 수 있는 그런 여윳돈으로 보유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핵심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생활비는 신용카드로 쓰시고, 그 외에 지출은 용돈 통장을 분리해서 쓰셔라. 요 두 가지가 핵심이고요. 남는 돈들은 싹싹 긁어 모아서 CMA 통장, 뭐 비상금 통장으로 움직이셔야 된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한 가지 또 문제가 생깁니다. 파악을 해야 될 거. 요렇게만 시스템을 구성하면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은데 꼭 뭐가 무너져요. 왜? 때문에. 비정기 예산, 비정기 지출이라는 게 있어요. 매달 쓰는 돈은 아니지만 1년에 한 번씩은 써야 되는 거. 연례 행사처럼 써야 되는 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 요번에 이제 추석 겪으셨죠. 추석 때는 아무리 못해도 평상시보다는 돈을 좀 쓰게 됩니다. 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직접 찾아뵙지는 못하더라도 부모님께 용돈을 붙여드리거나, 아니면 뭐 선물을 붙여드리거나, 주변 사람들한테 뭐 선물이라도 해준다거나 한다면 평상시보다 돈을 많이 쓰겠죠. 그걸 예산을 세워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탁상용 달력을 펼쳐놓으시거나, 뭐 1월에 무슨 행사가 있는지 귀퉁이에다 써보시거나, 그 여유 종이 그냥 아무거나 펼쳐놓으시고 해보는데 5분도 안 걸려요. 고민하지 마세요. 설에 내가 36만 5천 원 썼나? 40만 원 썼나?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냥 대략 한 40만 원, 추석에는 뭐 한 50만 원 이런 식으로 써요. 부모님 생신 당장에 보니까 달력을 보니까 내일 생신이네? 아니면 오늘 생신인데 아무것도 준비 못했어. 그러면 얼마가 필요할까? 얼마는 드려야 될까?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래 못해도 한 분당 10만 원, 부모님 4분이야 곱하기 4 해가지고 40만 원 쓰시면 되고, 어버이날도 양가 뭐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쪽 당 그래도 부모님 모시고 가가지고 외식하거나 이렇게 하니까 한 번에 한 15만 원, 20만 원 들더라. 그래 20만 원 쓰세요. 그리고 세금, 뭐 재산세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세금 이런 것도 그냥 뭐 얼마 냈지? 15만 원 냈나? 16만 원 냈나? 그냥 뭐 한 20만 원 써놓고요. 자동차 보험료 이런 것도 한번 써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가장 파악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가정에서 의료비가 제일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우리 가정에서 옷을 얼마나 사는지 늘 파악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드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의료비라고 한다면 그냥 이런 옷 말고도 맨몸에 걸치는 모든 것입니다. 신발, 안경, 모자, 가방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화장품 소요도 매달 사지는 않잖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한 번 사실 때 좀 많이 사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 넉넉하게 잡으세요. 저는 진짜 옷 안 삽니다. 결혼하고 나서 애 낳고 나서는 애들이 다 옷 사 입지 저는 진짜 2, 3년에 한번 살까 말까예요 라고 하더라도 속옷, 양말은 사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안 사시는 분들도 또 한 번 살 때 겨울옷은 비싸니까 1년에 한 100에서 150만 원 정도는 넉넉하게 잡아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합계를 내보시면 이 합계 금액은 우리가 아낄래 아낄 수 없는 지출입니다. 그 돈은 보통 결혼해서 애들 1명, 2명 정도 있다, 3인 가구, 4인 가구다 정도 하면 못해도 자동차까지 있으면은 한 달 반 혹은 2달치 월급 정도의 규모가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만큼 안 나오시는 분들은 잘못 계산했거나 더하기 잘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진짜 아껴서 쓰시는 건데, 이거는 그냥 고정 지출입니다. 이거 나누기 12달. 그 하신 금액이 세금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월급 받을 때 건강보험료, 뭐 재산세 이런 거, 재산세를 소득세 이런 거 내잖아요. 떼고 나오는 거긴 한데 그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 써야 될 돈이니까. 예를 들어서 480만 원 연가 써야 된다. 곱하기 나누기 12달 하면은 40만 원이죠. 그 40만 원은 월급에서 그냥 빼버리셔야 돼요. 아낄 수 있을까요? 야, 한 달에 40만 원 너무 큰데? 내가 이렇게 많이 쓴다고? 잠깐 뭐 좀 줄여보자. 어버이날 때 이거 15만 원 이렇게 해놓은 거를 5만 원만 줄여볼까? 해봐야 월 평균 지출에서는 4천 원, 4천 몇백 원 줄어듭니다. 얼마 안 줄어들죠. 그거 아끼자고 여기서 아무리 손대봐야 못 아껴요. 이거는 그냥 넉넉하게 잡아놓고, 그럴 당시가 됐을 때 옷을 산다거나 할 때 내가 의료비 예산을 150만 원 잡아놨는데 조금 싼 거 살까? 아울렛 가가지고 그 정도에서 몇만 원 아끼는 수준에서 끝난다는 거. 자동차 보험료도 알잖아요. A 보험사는 40만 원인데 B 보험사는 150만 원이야. 이런 차이 안 납니다. 얘네들은 그냥 아껴봐야 한계가 있는 거. 그냥
써야 되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뭘 하냐? 월급에서 빼버리세요. 그 돈을. 자, 월급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 예를 들어 뭐 500이라는 돈이 들어온다. 그 중에 아까 계산한 게 한 50만 원이다. 그럼 500에서 50 빼요. 내가 쓸 수 있는 소득은 450만 원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450만 원에서 생활비 빼고 교육비 빼고 뭐 빼고 저 보험료 빼고 하고 남은 돈 있겠죠. 여기서 또 이 용돈도 빼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다 빼고 나니까 한 100만 원 남아. 그럼 그 100만 원이 우리가 저축할 수 있는 여력입니다. 만약에 이 100만 원을 초과해서 의욕에 넘쳐가지고 아니 난 150만 원 저축할 거야 해가지고 저축을 하다가는 무조건 중간에 깨진다는 거죠.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100만 원 저축해 놓고, 자 그러면 통장에 남는 돈들은 다 비상금 통장으로 보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처음에 서두에서 빼놓은 그 50만 원은 매달 나가는 돈은 아닙니다. 연간 나갈 돈 나누기 12달 해가지고 나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뿐이지 미리 빼둔 돈이에요. 그러면 통장에 50만 원 이상은 남겠죠. 그 돈이 자연스럽게 비상금 통장으로 매달 흘러갈 겁니다. 그러다가 옷 살 일이 생겼다, 부모님 생신이다, 명절이 다가왔다라고 한다면 비상금 통장에서 꺼내서 쓰면 될 텐데 그것도 복잡하잖아요. 그런 거 다 신용카드로 긁으세요. 그러면 카드값이 그때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비상금에서 그때 갖다 카드값 결제하면 되죠. 왜? 카드값 많이 나오더라도 이건 다 내가 예상한 돈이니까. 그러면 이 비상금 통장에 쭉 돈이 차오르다가 그런 이벤트가 생겼을 때 조금 줄고 또 쭉 차오르다가 줄고 하면서 다시 1년 후가 되면 원위치로 돌아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상인데, 이거 처음에 시작한 돈보다 줄어들었다 1년 후에 보니까, 그러면 무언가 펑크가 나고 있다는 거고, 이거보다 많아졌다 그러면 아껴 쓴 겁니다. 그럼 그거 뜯어가지고 예금 집어넣거나 투자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비상금은 얼마나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건데, 아까 계산했던 1년치 비정기 예산 있죠. 최소한 그 정도 돈은 있는 상태에서 스타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가 안 무너져요. 왜 그 정도는 최소한 필요하냐? 제가 권유드리는 돈은 그 돈 플러스 한 달치 정도의 월급 정도는 더 보유하고 있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 아까 우리가 세운 그 비정기 예산은 예측 가능한 것만 세웠지 경조사라든가 이런 건 하나도 포함이 안 됐어요. 예, 이제 뭐 코로나 끝나면 누구 결혼도 할 거고 뭐 누구 돌아가시면 그런 것도 현금으로 줘야 되고 하잖아요. 그건 카드로 낼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돈들까지 포함하게 되면 아까 비정기 예산 플러스 한 달치 정도 월급은 있어야 이거 돈이 너무 놀고 있는데 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서 빚을 내지 않는 수준인 겁니다. 그건 꼭 구비를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빚은 어떻게 하냐? 이 시스템을 망가뜨린 것 중에 하나가 또 빚이에요. 빚을 어떻게 하냐? 갚아야죠. 그런데 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면 이렇게 다양합니다. 요즘에 기준금리 올라가고 뭐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이 표는. 금리가 왜 자꾸 올라갈까요? 대출금리가. 기준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고작 0.25%포인트 올렸는데 대출금리는 지금 막 오른다고 막 신문에 나오고 있죠. 이거는 규제의 영향이 커요. 요즘에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건 뭐냐 하면, 정부에서, 금융위에서 가계부채의 증가율을 작년보다 올해 5%에서 6%를 넘지 않도록 해라. 즉 은행이 작년에는 100조를 빌려줬는데 이 100조보다 올해는 105조 내지는 106조가 넘지 않게 그 안에서 통제를 하라라고 지침을 내리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많이 해주면 이건 장사잖아요.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장사인데 지금 10월, 11월, 12월 석 달 남았습니다. 석 달 남은 상태에서 1년 동안 105조를 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남은 돈이 3, 4조 정도 남아야 되는데 대출 나갈 돈이 15조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105조나 106조를 넘겨버리겠죠. 즉 작년보다 5 내지 6%를 초과해서 대출을 해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농협은 지난달에 대출을 11월까지 중단해버렸습니다. 안 팔아. 오지 마세요. 제발. 우리 은행집. 국민은행도 내일부터죠. 29일부터 대출을 축소하기로 했어요. 그 전에는 어떤 이슈를 보였냐? 중단하기 전에 오지 말라라는 간접적인 표현을 대출금리를 올렸습니다. 자, 대출금리는 밖에서 빌려오는 원가 플러스 은행이 붙는 마진, 요거를 이제 가산금리라고 하는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빼주는 게 우대금리죠. 할인금리. 처음에는 할인금리를 빼버리기 시작했어요. 원래 원가가 3%고 우리가 붙여야 될 마진이 2%라서 5%인데 1%는 할인해 드릴게요. 그래서 대출금리는 4%입니다. 요게 정상적인 상황이었는데, 예를 들자면 이거 할인을 빼버리자. 그러면 5%는 다른 은행보다 높으니까 우리 은행 안 찾아올 거 아니냐. 그래서 할인금리를 뺐는데 사람들이 그런다고 안 찾아와요. 이제 불안하죠. 대출이 줄어드니까 이거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할인금리도 빼고 대출도 중단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준금리는 많이 안 올랐지만
대출 금리는 생각보다 많이 오르고 있다는 거. 자, 그럼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 금리 인상은 오기는 오겠지만 단기간에는 올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기준금리가 올라갈 거는 한 번 정도는 더 있다라고 보는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건 올해 안에는 대출, 아까 그런 규제들 때문에 대출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올해 안에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조금 일찍 받으시는 게 유리해요. 그런데 당장에 대출은 필요하지 않지만 불안해서 내가 대출 좀 받아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움직이지 마세요. 네, 움직이지 마시고, 대출 규제는 연간으로 끊어지잖아요. 내년 초가 되면 다시 한도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금융위는 뭐예요? 2021년보다 2022년의 대출 규모를 늘리지 마세요라고 할 테니까 은행은 초반에 장사를 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비해 끌어모으기 위해서 금리를 낮춰놓을 거예요. 그래서 대출이 지금 급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불안한 마음에 대출 좀 받아야 될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미뤄뒀다가 내년 초쯤으로 미뤄라. 자, 우리가 이 대출을 받으면서 가장 민감한 게 금리입니다. 이자율인데, 우리가 1억 정도의 대출을 받았을 때 만약에 무이자다. 그래서 한 달에 50만 원씩 갚는다라고 한다면 200개월이면 1억을 다 갚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금리, 이자 3%가 붙는다라고 하면 50만 원에 뭐 몇만 원 붙는 게 아니에요. 50만 원 안에 원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원금이 좀 희석되죠. 그러면 200개월 안에 못 갚고 더 길어지게 될 겁니다. 자, 만약에 1억에 금리 3%다. 한 달에 50만 원씩 갚기로 했다면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무이자일 때는 200개월이 16년 8개월인데 만약에 3%의 이자가 붙는다고 한다면 기간은 277개월, 23년 1개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200개월보다 70개월이 늘어나 버렸죠. 그리고 총 누적되는 대출 이자가 3,800만 원이 넘어요. 즉 1억을 빌려가지고 3%라는 그렇게 높지 않은 이자의 대출을 받았는데, 보통 주택담보대출 이렇게 하잖아요. 25년 상환, 30년 상환.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내는 이자를 생각을 해보면 원금의 40%에 육박을 하더라. 그 말인즉슨 뭐냐, 집을 5억짜리 집을 사는데 내가 2억 정도 대출을 받아서 산다. 이거 곱하기 2 하면 되죠. 한 8천만 원 정도는 올라야 본전이라는 겁니다. 올라야 본전. 금리가 낮을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빨리 돈을 어디선가 조달해가지고 빨리 갚아야지 이득인 건가? 사실 그렇지만도 않아요. 왜?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니까. 지금 50만 원은 큰 돈이지만 20년 후에 50만 원은 지금보다 훨씬 적은 느낌일 겁니다. 즉 똑같은 돈을 갚아 나가는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나는 실제로 갚아야 될 돈보다 적은 돈을 갚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값도 올라주면 더욱더 좋겠죠. 그래서 길게 늘려가지고 갚는 게 좋기는 한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기간이 길다 보니까 0.1%, 0.2%포인트 차이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주 기민하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대출금리가 어디서 조금 높다 낮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출 쇼핑을 하셔야 돼요. 보통 그 대출 쇼핑을 해야 될 시기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후로부터 3년이 지나갔다면, 3년 지난 시점에서는 중도상환 수수료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주거래은행에서 대출을 받든 뭘 했든지 간에 주거래은행 맹신하지 마시고요. 담보대출은 주거래은행이 아니더라도 처음 거래하는 은행이 훨씬 더 싸게 해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신용도를 보고 해주는 대출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가부 여부만 판단할 뿐이지, 그래서 처음 거래하는 은행이 훨씬 더 쌀 수 있으니까 대출 쇼핑 어디가 낮은지 찾아봐야 되는데, 그럼 그거 은행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다 물어봐야 돼요. 시간도 아깝고 비용도 들죠. 그러지 마시고 요즘에 인터넷에 담보대출 비교 이렇게 검색창에 치시면은 위에 광고, 저축은행 광고들 쭉 날리고 중간에 그걸 비교해주는 업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곳은 뱅크몰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아마 첫 그 메인 상단에 제 사진이 지나갈 수 있어요. 제가 무슨 광고 모델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런 곳 좋습니다, 비교하세요 해서 대출 쇼핑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방송이 있었는데, 그걸 공교롭게도 이 회사에서 보시고 이게 우리 얘기다라고 생각하고 캡처해가지고 띄워놓으신 거예요. 이해관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는 거기에 그냥 미심쩍으시면 전화만 해보세요. 전화해서 제가 어디에 아파트가 있고 주택담보대출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얼마 정도 금리가 나오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받으신 상태라고 한다면 뭐 3.2% 정도 쓰고 있는데 얼마일까 물어보시면 한 1분 내에 조회 싹 해가지고 알려줍니다. 어디 대은행에 무슨 지점에서 지금 몇 % 정도 금리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알려드린 금리가 훨씬 더 싸다면 가가지고 받으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대출 쇼핑은 꼬박꼬박 해보셔라. 하시면 진짜 몇백만 원 아끼는 거 전화 한 통으로도 됩니다. 그런데 신용대출은 그게 안 돼요. 신용대출은 누가 와서 비교해준다라고 하는 건 거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신용대출 비교하면 나와요. 그 광고입니다. 뭐냐? 대출 상담사들이 자기네 저축은행이라든가 캐피탈 아니면 연결된 곳에 해주고 수수료 받으려고. 왜 그러냐면 그건 왜 시장이 형성될 수 없냐면 주택담보대출은 사이즈가 큽니다. 수수료로 떨어지는 게 0.1% 정도라고 하더라도 1억 담보대출을 해주게 되면 그것만 하더라도 10만 원이에요. 그죠? 그런데 신용대출은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해봐야 1,000만 원, 2,000만 원, 그거에 0.1% 하면 만 원, 2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거 수수료 받자고 막 고객님 뭐 서류 쓰세요 이걸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용대출을 비교해준다라는 업체가 있으면 그냥 걸르시면 됩니다. 그럼 신용대출은 어디가 제일 좋냐? 주거래은행. 그리고 신용등급 관리를 통해서 신용점수 관리를 통해서 낮추는 게 제일 좋은데 신용점수 관리는 어떻게 하냐? 요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연체하지 마세요. 연체하면 안 된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1번 밀리면 안 되고요. 2번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즉 통장에 돈이 없는데 신용카드 집어넣고 비밀번호 4자리 누르면 나오는 그 ATM에서 현금 주는 그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신용에 가장 안 좋고. 그러면 신용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등급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 신용 점수라는 건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냐 못 지키냐예요. 약속을 잘 지키면 플러스 점수를 주는 거고 안 지키면 마이너스 점수를 주는 겁니다. 연체 뭐 이런 것들 위험한 행동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플러스 점수는 약속, 즉 몇 달 며칠에 돈을 갚겠습니다, 입금시키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약속을 꾸준하게 잘 지키면 플러스 점수가 계속 붙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뭐냐? 신용카드. 카드값이라는 건 이번 달에 긁고 다음 달 14일에 갚을게요 라고 하는 약속이죠. 그래서 연체하지 않고 매달 따박따박 그 날짜에 갚게 되면 그 이력이 꾸준히 쌓여가지고 신용점수가 올라갑니다. 저 신용점수 지금 조회해보면 1000점이에요. 이거 뭐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어서 한 게 아니라 그것만 지킨 겁니다. 대출도 있는데요. 자산이 많고 적으면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 거죠.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는데 A라는 친구는 집이 잘 살아요. 아버지가 돈이 많아. 근데 이 친구는 나한테 돈을 개인적으로 빌려간 적이 한 번도 없는 친구고, B라는 친구는 있는데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회사 다니고 이런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는 학교 다닐 때도 가끔 가다가 2만원, 3만원 빌려가기도 하고. 그런데 빌려가면 일단 제 날짜에 딱딱 잘 갚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음날 알아서 주는 친구고.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 누가 더 돈을 잘 갚을까요? 돈을 빌려갔을 때. 이 친구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빌려간 이력이 없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없죠. A라는 친구는. 그래서 돈이 많고 적으면 문제가 아니라는 거. 신용점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냐. 그걸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신용카드다. 그래서 신용카드는 안 쓰시는 분들 혹시 계시다면 쓰세요. 소액으로. 난 근데 신용카드 만들면 내 지출을 통제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꼭 써야 될, 그러니까 휴대폰 요금이라든가 아니면 대중교통비 이런 것들, 그거는 과소비하려 할 수가 없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만 자동이체를 걸어놓고 안 쓰셔도 좋으니까, 집에다 놓고 다녀서도 좋으니까 그렇게 하서라도 신용카드를 쓰시면서 신용점수를 잘 관리하셔라. 그리고 부채가 있다 그러면 조금씩 규모를 줄여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자, 신용점수 조회하는 방법, 요즘에 이런 여러가지 핀테크 업체들 있죠. 토스나 카카오뱅크도 들어가셔서 공인증서로 로그인 하시거나 하면은 바로 그냥 무료로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점수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빚이 있다면은 고려를 하셔야 될 게 이런 것들. 부채 상환보다는 비상금 확보를 먼저 하세요. 그러니까 나 빚이 있는 게 정말 죽기보다 싫어요 하시는 분들, 빚부터 갚다 보면 그 빚 다 갚고 나서 제로다 이럴 때 돈이 필요하면 또 비싼 이자 내면서 어디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거나 신용대출 받아야 되니까 일단 비상금 먼저 확보하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갚아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금리가 높은 것부터 갚아 나가야 되겠지만 금리 차이가 크게 클 이유가 없죠. 어떤 건 20%, 어떤 건 3% 이렇게 대출을 받아놓을 리는 없으니까요. 그럴 때는 이제 금액이 적은 것부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택담보대출 1억이 있고 신용대출 500만 원 받아놓은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원리금 상환으로 한 달에 40만 원씩 갚아 나가고 있고 1억에 대한 것도 한 40만 원씩 갚아 나가고 있다. 그런데 내가 어디 여윳돈 500만 원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뭐부터 갚을까? 주택담보대출은 3.5%고 이게 2%다. 이게 금리가 높네? 이거부터 갚을까? 1억짜리를 500만 원 갚아봐야 월 상환액은 얼마 안 줄어듭니다. 몇만 원 차이도 안 나요. 그러면 이 500만 원짜리를 갚아버리게 되면 한 달에 나가는 50만 원, 6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이게 없어지니까 이럴 때는 금액이 적은 것부터 갚아 나가시는 게 더 유리하다. 그래서 부채의 개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지금 빚을 지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 말고 여러 가지 신용대출도 있고 카드값도 연체되고 혹은 연체는 안 됐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다. 5년 전에 만든 5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이 지금 5천만 원이 돼버렸다. 이게 줄지는 않고 계속 는다. 라고 한다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때는 갚을 수 없는 상황일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나 빚을 빚으로 갚는 경우. 이번 달에 뭔가 카드값을 메꿔야 되는데 카드값이 2만 원 정도 부족하네. 마이너스 통장에서 끌어와서 갚는다. 이게 빚을 내서 갚는 거죠. 이거는 그게 만 원이든 2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상관없이 빚을 빚으로 갚는 순간 재무구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못 갚아요. 예, 단언컨대 못 갚습니다. 오히려 빚이 계속 늘어나니까 이럴 때는 상담을 받으세요. 신용회복위원회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제가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라고 한다면 프리 워크아웃 제도, 개인 워크아웃 제도 혹은 뭐 회생제도 이런 것들 안내를 해드립니다. 무료로요. 공짜로.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니까 시간을 내셔가지고 전화를 해보셔서 각종 도움을 받으시는 게 빚을 끊고 새 출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돈을 버는 얘기들. 어떻게 해야 되냐? 은행을 맹신하시면 안 되죠. 뭐 DLF 사태 작년에 있었죠. 이런 것들 DLF라는 금융상품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상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뭐 60대 주부님들을 포함해가지고 각종 취약계층 분들이 돈을 뭐 엄청나게 많이 집어넣었죠. 1번 은행이라는 곳 그리고 은행의 직원들 이런 것들을 맹신했다는 거. 은행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은행에서도 각종 투자 상품들도 많이 팔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권해주는 상품은 물론 좋은 상품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좋은 상품이라기보다는 그들에게 좋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들이 더 많죠. 그런 것들이 수수료가 높으니까요. 핵심은 뭐냐? 은행을 믿지 말고 은행에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금융기관 믿지 마세요. 증권사, 보험사 안 좋습니다가 아니라 모르는 금융상품은 하지 마셔라. 아무리 이 사람이 신뢰가 가더라도 내가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상품들 이런 걸 추천해준다? 아니면 들어보긴 했지만 이게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설명을 들어가지고 이해하기 전까지는 하지 마세요. 설명을 들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투자 안 하면서 살아오신 분들 계셨을 거예요. 문제 생겼나요? 뭐 물론 저때 투자를 했으면 더 부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후회와 아쉬움은 있지만 여기까지 잘 살아왔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안 해온 투자를 괜히 억지로 내가 잘 모르는 거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돈 좀 더 벌어보려다가 큰일 나는 것보다는 그냥 조금 불편하고 아쉽더라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 분들은 꼭 하고 싶다라고 하면 완벽하게 이해가 될 때까지 공부해서 이해를 하기 전까지는 누가 뭐라고 해도 투자하지 마셔라. 그게 차라리 낫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들어서 알고 있는 상품들은 이해가 쉬우니까 이런 것들은 해도 되냐?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저축보험들 있잖아요. 보험사에서 해주는 뭐 10년짜리 비과세 저축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데 이런 상품들도 보기에는 굉장히 간단해 보여요. 2.5% 이율을 준다고 합니다. 40만원씩 10년 동안 저축을 하면 5천만원을 준대요. 야, 그러면 이게 2.5% 복리니까 40만원씩 내가 내는 돈은 10년 동안 4,800인데 5천을 준다? 200만원이 이자구나. 2.5%가 이렇게 낮은 거구나 정도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과연 이게 연복리 2.5%일까? 거꾸로 계산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예적금 계산기 이런 것들 저기 우리 스마트폰 앱에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40만원씩 120개월 10년 동안 2.5% 금리를 받으면서 저축을 하게 되면 받아야 될 이자는 200이 아니라 650이에요. 즉 5천이 아니라 5,45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450만원 어디 갔어요?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보험사가 가져가는 수수료. 나중에 만기 때 딱 450만원 뜯어가는 게 아니라 450만원 나누기 12달 하면 한 달에 한 3만 얼마 정도 거의 4만원 꼴 되죠. 내가 매달 40만원 내는 거에서 3, 4만원 정도를 뜯어가는 겁니다. 뜯고 나머지 돈을 2.5%로 불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넣으면서부터 원금 손해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굉장히 낮은 걸로 나오는데 실제로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40만원씩 넣어가지고 10년 후에 5천만원이 되는 금리는 0.81%입니다. 0.81%. 은행 예적금 하는 게 차라리 낫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안다고 생각하지만 금리 가지고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자, 또 한 가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험인데 우리가 흔하게 가입하는 종신보험이라는 상품. 종신보험은 내 사망을 보장해주는 상품입니다. 대부분 내가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 얼마 그리고 여기 이제 특약으로 암, 수술비 뭐 이런 걸 넣어놓는데 자, 사망보험금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왜? 내가 사망했을 때 내 처자식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서 이래서 가입을 하는 게 사망보험이지만 언제까지 필요할까라는 거예요. 이 종신보험이 비싼 이유는 내가 언제 죽더라도 사망보험금을 드립니다. 즉 60세에 사망하든 80세에 사망하든 100세에 사망하든 사망보험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금액이 변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비싸죠.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60세에 사망하든 70세에 사망하든 100세에 사망하든 사망보험금이 꼭 필요할까요? 사망보험금을 가입하는 이유, 남겨진 나의 아들, 딸
근데 이 친구들이 자라가지고 30대 40대가 돼서 알아서 이제 먹고 살아요. 지들끼리 가정을 꾸리고 돈도 벌고 있고.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내가 돈도 안 버는데, 즉 제가 80세가 돼서 이제 일을 안 합니다. 자녀들은 돈을 벌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제가 사망하면 가정에 경제적인 타격이 가느냐? 전혀 없죠. 전혀 없습니다. 물론 장례비 이런 것도 들어가겠지만 제가 사회생활을 잘 했다면 아마 찾아오시는 분들이 내주시는 부조금으로 충분히 해소가 될 거예요. 그러면 사망보험금을 굳이 돈 주고 가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경제활동하면서 비싼 돈을 내고 종신보험이라는 거 가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망보험금이 필요한 시기는 언제까지냐? 내가 우리 가족을 책임져야 될,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될 나이 때까지. 그거는 사람들마다 다를 겁니다. 보통 뭐 60세에서 65세 이렇게 될 텐데 60세 정도라고 가정을 해가지고 사망보험금 난 요때까지만 받을래요 라고 한다면 평생 보장해주는 종신보험보다 사망보험금의 보험료는 10분의 1 수준 확 줄어듭니다. 40세 기준에서 60세, 65세까지 1억 주세요 라고 하는 보험을 인터넷으로 가입하면요 한 달에 2만원 밖에 안 해요, 보험료. 그런데 이걸 종신보험으로 평생 1억 주세요 라고 한다면 2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기간으로 딱 잘라가지고 제대로 받는 게 낫다는 거죠. 사망보험금은 얼마면 될까요? 소득을 충당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가게마다, 집집마다 그 집을 사신 분들은 부채가 있을 수 있고요. 주택담보대출. 내가 사망하게 되면 최소한 빚은 남겨두고 가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정도, 다는 못하더라도 일부분 큰 것들은 좀 불을 끄고 가셔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잘 구성을 해가지고 사망보험금도 필요한 시기 자르고 금액 잘라서 인터넷으로 가입을 하셔라. 인터넷이 한 15%에서 20% 저렴합니다. 그리고 뭐 술, 담배 안 하고 이러면은 훨씬 더 저렴하고요. 그런 것들 가입을 해 놓으시는 게 정기보험으로 가입하시는 게, 이게 정기보험이라고 합니다. 종신보험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노후가 걱정된다라고 했을 때 가입하시는 게 연금인데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즉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금리가 높았다 보니까 하루라도 빨리, 한 살이라도 빨리 가입하는 게 이득이었어요. 그래야 복리라는 효과가 쭉 뒷받침되니까요. 근데 지금은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이걸 1년 일찍 가입하든 5년 일찍 가입하든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 노후 준비에 있어서 연금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즉 매달 따박따박 나오는 돈은 좋지만 그 매달 나올지, 한 번에 나올지는, 한 번에 일시금이 필요할지는 그때 가서 결정하면 되죠. 즉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노후라는 시점, 예를 들어 60세가 노후다라고 한다면 60세가 되는 시점까지 내가 10년 남았는데 지금부터 돈을 모아서 60세 때 모을 때 1번 주식으로 모으는 게 가장 많이 모을 수 있을지, 2번 펀드로 모으는 게 가장 많이 모을 수 있을지, 이게 중요한 거지. 1번 따박따박 나오는 게 좋을지, 2번 목돈으로 나오는 게 좋을지, 이거는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목돈이 있으면 그걸 그때 가서 어딘가에 맡겨놓고 매달 따박따박 나오게끔 해주세요. 그건 그때 결정하면 될 문제지, 굳이 지금 연금을 미리 가입해가지고 이 지급의 형태를 결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연금도 뭐 마찬가지의 상품인데 어떤 상품이냐면 아까 그 저축보험 있었죠. 목돈으로 10년 동안 40만원씩 드리면 5천만원 드릴게요 라고 하는 걸 10년 동안 이렇게 부으시면 5천만원을 일시금으로 안 드리고 잘라서 드릴게요 라고 하는 구조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 못했으면 가입하지 않으시는 게 낫다는 거. 자, 그러면 꼭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될 금융상품들은 어떤 게 있냐? 아까 비상금 통장 말씀드렸죠. 돈 놀고 있는 거는 전부 다 비상금 통장으로 빼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화면에는 CMA라고 나왔지만 이제는 파킹 통장이 더 좋습니다. 그 CMA 통장은 증권사에서 만들어주는 통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파킹 통장이라는 건 은행, 특히나 저축은행에서 만들어주는 통장입니다. 수시입출금 통장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마케팅용으로 금리 좀 많이 드려요. 어떻게 드리냐? 매일매일 계산해서 오늘 100만원을 넣으면 하루 이자 계산해가지고 주긴 주는데, CMA 통장과의 차이점, CMA 통장은 오늘 100만원 넣으면 내일 조회보면 내일 이자가 붙어 있습니다. 몇십 원. 근데 이 파킹 통장은 계산을 하긴 하는데 내일부터 주지는 않아요. 언제 주냐? 한 달에 한 번씩 몰아서 줍니다. 그 차이. 근데 그 금리가 한 1% 중반, 요즘에는 금리 많이 낮아져가지고 한 1에서 1.5% 정도씩 줍니다. 그런 파킹 통장 개설하시면 되는데, 어디 가서 인터넷에서 저축은행, 상상인 저축은행이나 웰컴 저축은행이라고 있어요. 이거 광고 아니에요. 제가 그 가입하고 있는 게 두 가지 딱 있습니다. 웰컴 저축은행하고 상상인 저축은행. 그 중에 저는 상상인 저축은행이라는 걸 쓰는데, 왜? 거기가 금리가 제일 높으니까요. 제가 다 뒤져봤더니 여기가 제일 높구나. 높다는 기준은 뭐냐면 부수거래 요건이 없는 거. 즉 여기는 1.5가 아니라 2.5 준다는데요. 근데 이걸 월급 통장으로 해야 되고, 공과금도 여기서 이체해야 되고, 여기서 신용카드도 만들어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그럼 빼고 아무것도 안 해도 가장 많이 주는 게 어디냐 찾아봤더니
상상인저축은행, 그 다음으로 많이 주는 게 뭐 웰컴저축은행이다. 이건 이제 모바일로 가입하실 수가 있고, 다만 이런 모바일로 비대면 계좌 개설,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들게 되면 이걸 만든 이후에 20일 동안은 다른 거 못 만듭니다. 20영업일 동안은.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들 순서에 맞게끔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에 넣어놓고, 적금은 여러분들 높게 주는, 이자를 높게 주는 적금이 당연히 좋겠지만 1% 2%에 목숨 걸고 막 버스 타고 가가지고 저기 새마을금고 가서 뭐 신협 가서 그러고 가입하지 마세요. 어차피 1% 2% 정도 차이인데 그게 불러오는 이자는 얼마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따져봤을 때 100만 원씩 저축해봐야 연 5% 하게 되면 1년 동안 받는 이자가 27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포인트 차이가 한 5만 원 정도. 근데 100만 원도 아니고 한 달에 10만 원씩 저축하시는 분들이면 1%포인트 차이는 5천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1년 동안. 그러면 차라리 오늘 커피 한 잔 안 마셨다. 그러면 그 돈 아낀 거예요. 그거 1, 2%에 목숨 걸지 마시고 적금은 안전하게 편하게 스마트폰으로 가입하시는 게, 요즘은 또 그게 금리 많이 주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적금도 쪼개가지고, 그러니까 한 달에 내가 1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어요 라고 한다면 그 100만 원을 매달 한 상품에 넣지 마시고 10만 원짜리 하나, 20만 원짜리 하나, 30짜리 하나, 40짜리 하나 이렇게 쪼개가지고 쭉 가시는 거예요. 가다가 왜요? 중간에 깰 일 생기죠. 무슨 일? 돈 쓸 일? 이게 아니라 투자 기회가 왔다. 코스피 지수가 지금 3천까지 떨어졌네? 삼성전자가 7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왔네? 살려고 봤는데 괜찮다 라고 생각하면 적금 붙은 거 깨야죠. 그 중에 10만 원짜리만 깨자. 100만 원씩 붙고 있으면 이걸 왕창 깰 수밖에 없는데 10만 원 정도만 깨서 한 50만 원도 확보해가지고 집어넣고 그러다가 또 빠진다? 그러면은 20짜리 깨고, 필요에 맞춰서 이렇게 깰 수 있으니까 그거는 쪼개가지고 하셔라. 자, 펀드나 주식 위험하죠. 당연히 위험합니다. 왜? 원금 손실의 위험이 널려 있으니까. 자, 그러면 그 위험함을 어떻게 상쇄하면 되냐? 분할해가지고, 어렵게 얘기해서는 적립식 투자로, 쉬운 얘기로는 물타기를 해가지고 손실 위험을 낮추면 됩니다. 자,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아까 3,400까지도 갔었는데 우리나라 주시장이 지금 3,090, 8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 지금 사야 될까요? 볼게요. 매일매일 10,000원을 가지고 배추에 투자를 합니다. 첫째 날 장에 갔더니 배추 한 포기에 10,000원이에요. 자, 10,000원을 가지고 한 포기 사서 냉장고에 넣어놨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내일 비싼 가격에 장에 가서 팔려고 봤더니 다음날 5,000원으로 폭락했어요. 어제 산 배추 오늘 팔면 마이너스 50%죠. 10,000원 주고 산 배추를 5,000원 주고 팔면 5,000원 손해보고 파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또 10,000원 주고 배추를 삽니다. 2포기 샀어요. 냉장고에 넣어놨습니다. 총 3포기 있죠. 다음날 장에 갔더니 배추 한 포기에 1,000원으로 대폭락했네요. 어제 그제 산 배추 3포기를 지금 팔면 진짜 쪽박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또 10,000원 가지고 사요. 10포기. 그래서 저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배추가 총 13포기다. 다음날 장에 갔더니 한 포기에 3,000원이다. 지금 13포기를 다 팔면 어때요? 13,000원, 39,000원이죠. 첫째 날, 둘째 날 산 배추는 손해보고 파는 겁니다. 10,000원 주고 산 배추를 3,000원에 팔았으니까. 둘째 날도 마찬가지고 5,000원에 산 배추를 3,000원에 팔았으니까 손해지지만, 전체적으로 보자면 10,000원, 30,000원을 투자했는데 39,000원이 회수됐어요. 무려 30% 이득입니다. 언제 덕분에? 요 마지막 날 덕분에. 가장 좋은 건 30,000원을 요 셋째 날 다 몰빵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이 시기를 알 수 있나요? 모릅니다. 지나가면 알아요. 그때 살 걸.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껄껄 투자가 여기서 발생하죠. 이거 어떻게 더 떨어지면 사야지 하다가 훅 올라가 버리면 시기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모르니까 어떻게 조금씩 깨가지고 조금씩 사자. 지금 3,090포인트 정도 됐어요. 삼성전자 72,000원, 73,000원 괜찮은데? 지금 살까? 나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지금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여윳돈 1,000만원 다 몰빵? 아니죠. 그래. 한 5분의 1 정도, 200만원 정도만 사보자. 했는데, 다음 주에 가보니까, 주가가 더 무슨 뭐 중국발 무슨 위기도 있고 뭐도 있고, 한 2,900포인트대로 떨어졌어요. 삼성전자 주가 보니까 68,000원이야. 어때요? 팔아요? 아니죠. 1,000만원 중에 200만원 썼으니까 800 남았죠. 그 중에 또 200만원만 사요. 샀는데 다음 주에 보니까 올라가더라.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올라갈 줄 누가 알았나요? 그런데 이득 봤죠. 오늘 봤으면 이때 몰빵할 거 그 생각하지 말고 이득 본 만큼 또 회수하면 되는 거잖아요. 안 잃는 게 중요하지 더 먹자, 요거보다 더 먹자 이렇게 욕심내는 순간 투자는 망하는 겁니다. 해서 만약에 계속 빠졌다. 1,000만원이 1,200 빼가지고 800, 600, 400, 200 이제 다 썼는데 라는 순간까지 왔을 때는 이제 끝난 거고, 그건 기다려야죠. 올라올 때까지. 얼마나 걸려요? 올라오는데 코로나는 정말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바닥을 찍고 다시 회복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2년 8개월 3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3년은 묵혀놔야
그 다음에 원금 이상 올라올 수 있다. 즉 지금 내가 투자라고 하면서 투자 자산에 돈이 들어가는 건 1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3년 동안은 못 빼는 돈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각오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잘게 쭉 들어가시는 게 덜 위험하다는 거죠. 그럼 올해 켜놓으면 무조건 수익이 나냐? 무조건은 아니지만 마이너스 나는 것들은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보니까. 어떤 건 22% 나고 어떤 건 수익이 뭐 164% 나고 그 수익률의 차이지 시간이 해결해 준다. 그리고 그렇게 묵혀놓게 되면 언젠가 올라왔을 때 회수할 수 있는 기회들도 생기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장기 투자가 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장 어려운 게 파는 거예요. 사는 것보다. 목표 수익률을 정해놓고 나는 내가 투입한 원금에서 원금 대비해서 요 정도 수익만 나면 뺄 거야. 근데 그 요 정도 수익이라는 걸 한 4배 불려서 뺄 거야 라고 하시면 평생 못 뺄 수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물가 상승률이 그래 한 연간 2에서 2.5%라고 하니까 물가 상승 극복하고 은행 예금 이자가 한 1에서 2% 정도 되니까 그거 배로는 나야 되겠지. 그래 못해도 한 5% 정도 수익 나면 아쉽게 생각하지 말고 빼자. 그런데 그 5%가 이번 달에 100만 원 넣은 게 다음 달에 보니까 105만 원이 됐어요. 5% 낮죠. 그럼 빼세요. 한 달 만에 5%면 1년으로 따지면 60%입니다. 욕심부리지 말고 욕심부리는 순간 뺐는데 다음 주에 보니까 더 올라가지고 이거 안 팔았으면 2%더 먹는 건데 그거 아쉬워하는 순간 다시는 투자 못합니다.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특히나. 자 그럼 어디에 뭘 어떻게 투자하냐?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면 물론 공부는 해야 되겠지만 그냥 이 전체적인 시장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ETF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의 움직임과 똑같이 복사해가지고 같이 움직이게끔, 즉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 전체 코스피 시장이 1% 오르면 요 ETF라는 놈도 1% 오르게끔 설계된 상품들이 있어요.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2차전지 요즘에 유망하죠. 2차전지 업종만 싹 묶어가지고 자 2차전지 업종을 묶어놨는데 얘가 5% 오르면 요 종목 요 ETF도 5% 오르게끔 가격이 5% 오르게끔 가격도 싸요. 뭐 몇만 원 안 해요. 이렇게 설계된 것들이 있으니까 해당 종목을 다 매수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ETF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 공부해 보셔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여기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ETF 이거 사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투자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요것들 공부해 보시고 요즘은 공부를 어떻게 해요? 이 유튜브에 찾아보는 게 제일 좋아요. 책 읽는 게 사실은 가장 베스트인데 시간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는 유튜브에 ETF 투자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만 공부를 해 보셔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테니까 내가 이걸 들어보니까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한다면 저는 1번으로 권하는 건 그거에 관련된 책 한두 권, 즉 ETF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ETF에 관련된 서적들 한 2권 정도, 또 공모주 투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목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요즘에는 그 기본적으로 나눠주는 한두 주 정도는 나눠주도록 바뀌어가지고 공모주도 큰 돈 안 들어가고 쏠쏠이 용돈벌이 정도는 되는 투자예요. 공모주 투자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뭐지? 하시는 분들 공모주 투자 관련된 책 한두 권 정도 사보셔서 공부하시고 유튜브로 보시고 투자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우리나라 주식밖에 살 게 없었어요. 해외 투자하려면 비용도 비싸고 방법도 어려웠는데 국내 주식보다는 해외 주식 쪽으로 좀 눈을 돌리는 게 좋습니다. 는 물론 이제 글로벌 기업들 많죠. 삼성도 있고 현대차도 있고 뭐 SK 하이닉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굴지의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업종이 제한돼 있어요. 사실은 뭐 반도체라든가 뭐 제조업 쪽에 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죠. 하지만 서비스업 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애플, 구글, 뭐 IBM이라든가 진짜 세상이 쪼개져도 망하지 않을 회사들, 휴대폰은 계속 쓸 텐데 애플 아니면 안드로이드잖아요. 그러면 20년이 지나든 30년이 지나든 어느 회사는 안 망했죠. 그런 것들 투자를 해놓는 방법들이 지금은 열려 있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도 밤에 10시 반, 뭐 11시에 눈 뜨셔가지고 미국 주식 직접 사셔도 되지만 요즘엔 그 소수점 거래라고 해가지고 낮에 증권사에 그냥 국내 주식시장 증권사에 들어가셔가지고 0.01주 단위로 해외 주식도 살 수 있으니까 신한금융투자나 한국투자증권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도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이 한 주에 400만 원이 넘는데 이거 한 주 살려면은 진짜 큰 돈 모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4만 원, 5만 원 정도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눈을 돌려가지고 국내 주식의 비중도 어느 정도 갖고 가는 건 좋지만 미국이라든가 중국 시장 이런 것들도 눈을 돌려보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연금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리츠라는 상품들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리츠가 뭐냐? 부동산 공동구매예요. 저 100억짜리 빌딩 있는데 100억짜리 빌딩에서 매달 1억씩 임대료가 나온다. 저 가지고 있으면 건물주 때문에 좋잖아요. 근데 나는 100억이 있는 게 아니라 1,000만 원밖에 없어. 그러면 그 1,00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 1억 가지고 있는 사람 돈을 모아가지고
100억짜리 빌딩 공동구매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1억 넣은 사람은 한 달에 100분의 1인 1억에 100분의 1인 100만 원 가져가는 거고 1000만 원 넣은 사람은 10만 원 가져가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 지분을 쪼개가지고 투자하는 게 리츠라는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상장에 되어 있는 리츠들을 사시면 배당금이라는 걸 줍니다. 임대료는 매달 들어오지만 그걸 리츠라는 회사에서 모아가지고 이 주주들한테 1년에 한 2번 정도 나눠주는데 수익률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한 5에서 7% 왔다 갔다 해요. 그런 것들 한 주에 한 5,000원, 6,000원, 뭐 만원 안쪽이니까 이런 것들도 연금 가입한다라는 생각으로 10만원, 20만원 선으로 짜불짜불 사다 모으다 보면 그런 배당금 들어왔을 때도 좀 쏠쏠합니다. 그런 식으로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금보험 가입하느니 이런 거 모아놓고 쭉 장기간 갖고 있으면 배당금도 들어오고 또 그 가격도 상승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자, 쭉 들어봤는데 난 전혀 모르겠다. 내가 진짜 엄두가 안 난다. 공부하셔가지고 해보시는 것도 좋은데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전문가의 손에 굴리고 싶다고 한다면 요즘에 나와 있는 것 중에는 ISA 그 비과세 계좌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는 일임형 ISA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금융기관에서 펀드들을 엄선 나름 지들 말대로 나름 엄선해가지고 좋은 펀드들 골라가지고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돈을 넣어놓으면 지들이 구성해놓은 그 펀드에 알아서 돈을 넣고 굴려줘요. 경쟁적으로 우리가 더 잘합니다라고 하려다 보니까 수익을 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할 텐데 이 유형이 5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통 이제 초고위험 이런 것들은 해외 주식이라든가 국내 주식 비중이 높고 수익률은 보니까 이 1년 동안 이건 잊으세요. 이렇게 많이 나더라. 그러면 마이너스도 이거보다 더 크게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식에 투자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 근데 전문가에 좀 굴려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임형 IS를 해서 공격적으로 굴려주세요 할 수도 있는 거고 난 공격적인 것보다는 그냥 중위험 어느 정도 먹고 어느 정도는 손해놔도 돼. 약간 정도 중위험 중수익 얻고 싶다 그러면 중간 정도로 해주세요 하면 거기서 마련된 그 포트폴리오대로 구성이 되니까 이런 것들은 어디 가냐 은행에도 있지만 이게 지금 보이시는 회사명처럼 증권사가 주로 다양합니다. 상품이. 그래서 증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뭐 방문을 하셔도 괜찮고요. 이거는 가입 금액 단위가 없어요. 뭐 보통 이제 그 증권사에 맡겨가지고 굴리는 랩 상품 같은 경우는 최소한 한 1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상품들은 그냥 가가지고 10,000원 정도도 가입을 할 수가 있으니까 또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상품이라서 수익 난 거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줘서 이런 것들도 넣어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노후 준비는 기본적인 것부터 하는 게 좋은데 가장 핵심은 여러분들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 나중에 고갈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방법은 마련을 할 겁니다. 국민연금이 고갈의 이슈가 있지만 사실은 고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갈된 나라는 많이 있어요. 지금 고갈이 안 된 나라가 오히려 흔치가 않습니다. 독일도 1970년 이쯤에 다 고갈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연금 지급하는데 문제 없잖아요. 부가 방식으로 바뀌었을 뿐이고 나중에 가가지고는 어떤 방식으로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또 나중에 가선 지금 세대들의 연금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지금 가입해가지고 연금 수령을 뭐 10년, 20년 안에 앞두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다른 대안도 없어요. 금융기관에 맡기는 것보단 훨씬 더 훌륭하니까 일단 국민연금 기본으로 깔아두시고 그 다음에 내 자산을 모아가지고 연금식으로 받겠다라고 하는 건 그때 가서 판단하시면 되고 내 자산을 포트폴리오를 보호해주는 껍데기가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구성해야 되냐? 만기 환급형 안 좋습니다. 그냥 보험은 버리는 돈이다. 늘 내가 지금 내고 있는 보험료는 다 버리는 거야 몽땅. 저축성 보험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실손의료비는 필수로 들어두세요. 어떤 질병이든 다 해주진 않지만 대부분의 질병에 대해서 일부 제외하고 보장을 해주니까 실손의료비는 뭐 1세대든 4세대든 어쨌든 필수고 다만 실비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상됩니다. 보험료가 올라가니까 큰 돈 드는 질병들 나중에 가서 이건 깰 수도 있죠. 그래서 암이라든가 뭐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 뭐 뇌혈관 질환 이런 건 한 번 걸리면 몇 천만 원씩 돈 들어갈 수 있으니 이런 진단비 보험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간단하게 가입을 하시는 게 비갱신용으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보험료를 저렴하게 아낄 수 있다. 자, 적정한 보험료 수준은 내가 지금 보험이 하나도 없는데 새로 가입해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나이 곱하기 한 3,500원에서 4,000원 정도 수준. 그걸 벗어나면 좀 보험이 과한 겁니다. 물론 보험이 과하면 나중에 가서 받는 보험금도 많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원칙, 보험은 비용이다. 버리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적게 버리고 차라리 보험료 10만원 낼 돈 5만원 내고 나머지 이 5만원으로 건강관리하는 게 낫겠죠. 운동 다니시거나 아니면 이 돈 모아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는 게 훨씬 더 건강을 지키기엔 유리한 거니까 보험 가입했다고 해가지고 건강을 지킨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재산상의 손해만 일부 막을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혹시나 질문을 받을 수가 있나요? 네, 질문이 지금 한 2개 정도 아, 네. 있는데 직접 혹시 읽는 것도 아, 네네네네네. 예. 질문이, 아이고. 네. 타바타님. 질문은 뭐든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 돈 관리에 대해서 걱정이 되셔가지고 저를 검색을 해보니까 개인 재무 상담 해주시는데 부끄럽지만 프로그램을 처음 알았네요. 제가 개인 재무 상담을 하는 게 원래는 제 직업인데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상담을 중단한 지가 작년 한 6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1년 넘게 상담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상담 시청란에 예약을 하시면 접수는 되는데 그냥 밀려 있습니다. 언제가 시작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참 이게 걱정이 되긴 해요. 제가 모든 분들을 상담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저희 연구소가 지금 상담 업무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희 유튜브나 뭐 저 검색, 뭐 돈구멍 TV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검색해서 댓글을 주시거나, 아이고 큰일 났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상담에 대한 부분은 지금은 못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밖에 없고, 코로나가 조금 진정이 되고 그러면은 게시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다시 찾아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말고는 네, 음향이 까매졌네요. 이런 거네요. 네네, 그런 것들이라서 다른 질문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1시간 반 정도 조금 늦게 시작해서 막 떠들었는데요. 돈 관리도 좋고 뭐 다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 시국인데 조금만 좀 버티면 이제 백신 접종률도 올라가고 그러면 일상적인 정상 생활로 완벽하게 회귀는 못하더라도 많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만큼 그때까지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대한민국 좁더라고요. 어디에서 또 어떤 모습으로 뵙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다음에 어디서 뵙게 됐을 때는 오늘보다 훨씬 더 건강하시고 행복한 모습으로 뵙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멋진 강연을 해주신 김현우 강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제4회차 행복아산 시민 아카데미는 10월 26일 유현준 교수의 특강으로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유튜브 방송은 10월 5일 화요일까지 다시 보기로 시청이 가능하오니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월 중 행복아산 시민 아카데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